캉디드. 만약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가능한 모든 세계 중에서 정말로 가장 좋은 세계라면 어째서 우리는 이토록 많은 불행과 부조리를 겪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끔찍한 자연재해, 잔혹한 전쟁, 인간의 어리석음과 탐욕으로 인해 벌어지는 비극들 앞에서 모든 것은 결국 좋은 목적을 위해 존재한다는 말을 과연 우리는 온전히 믿을 수 있을까요? 볼테르의 캉디드 혹은 낙관주의는 바로 이 근본적인 질문을 경쾌하면서도 날카로운 풍자로 파고드는 작품입니다. 주인공 캉디드가 겪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온갖 고난과 역경은 우리로 하여금 인간 존재의 조건과 행복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모험담을 넘어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깊은 철학적 성찰과 통렬한 사회 비판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순진한 청년 캉디드와 함께 그의 파란만장한 여정을 따라가며 볼테르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들의 의미를 함께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1장. 캉디드는 어떻게 아름다운 성에서 자라났고 또 어떻게 그곳에서 쫓겨났는가. 이야기는 독일의 한 지방, 베스트팔렌에서 시작됩니다. 이곳에는 툰더텐 트롱크 남작의 성이 있었습니다. 이 성의 이름부터가 어딘가 우스꽝스럽고 과장된 느낌을 주지 않나요? 마치 오페레타에나 나올 법한 이름 같습니다. 볼테르는 첫 문장부터 이 성의 주인인 남작을 이 지방에서 가장 유력한 영주 중에 하나였다. 그의 성에는 문과 창문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묘사합니다. 문과 창문이 있다는 것이 유력한 영주의 조건이 될 수 있다니 이 얼마나 통렬한 풍자입니까? 이는 당시 독일 소귀족들의 허영심과 보잘것없는 세력을 비꼬는 것입니다. 남작은 뚱뚱했고 그의 부인 역시 몸무게가 350파운드에 육박하는 거구였으며 이 육중함 덕분에 상당한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딸인 퀸의 공드는 17살에 혈색 좋고 탐스러운 싱싱한 아가씨였습니다. 아들, 즉 남작의 영식은 모든 면에서 아버지를 똑 닮았다고 하니 그 역시 별 볼 일 없는 인물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성에는 가정교사가 한 명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팡글로스였습니다. 팡글로스라는 이름은 그리스어에서 유래하여 모든 것을 말하는 자 또는 온갖 혀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그는 이름 그대로 온갖 학문에 대해 떠벌리기를 좋아하는 인물로 특히 형이상학 신학 우주론 만물학이라는 거창한 이름의 학문을 가르쳤습니다. 팡글로스는 이 세상이 가능한 모든 세계 중에서 최선의 세계이며 모든 것은 필연적으로 최선의 목적을 위해 존재한다는 라이프니츠의 낙관주의 철학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했습니다. 그는 사물들은 다른 어떤 상태로도 존재할 수 없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어떤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최선의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코는 안경을 걸치기 위해 만들어졌으므로 우리는 안경을 쓴다. 다리는 명백히 바지를 입기 위해 만들어졌으므로 우리는 바지를 입는다는 식의 궤변에 가까운 논리를 펼쳤습니다. 돼지는 먹히기 위해 만들어졌으므로 우리는 1년 내내 돼지고기를 먹는 것이라는 주장까지 하니 듣는 이로 하여금 실소를 금할 수 없게 만듭니다. 주인공 캉디드는 바로 이 팡글로스의 가르침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순진하고 정직한 청년입니다. 그의 이름 캉디드는 프랑스어로 순수한, 솔직한, 백치에 가까울 정도로 순진한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는 남작의 사생아라는 설이 있을 정도로 출신이 불분명하지만 성 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존재였습니다. 캉디드는 팡글로스 선생의 강의를 들으며 아름다운 퀸의 공드 아가씨를 남몰래 연모했습니다. 퀸의 공드 역시 캉디드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었죠. 어느 날 퀸의 공드는 숲속에서 팡글로스 선생이 하녀에게 실험 물리학 강의를 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하녀는 팡글로스의 논증에 매료된 듯 보였고 선생의 행동 하나하나에서 충분한 이유와 원인과 결과를 똑똑히 관찰했습니다. 사실 이 장면은 성적인 행위를 암시하는 것으로 볼테르는 팡글로스의 고상한 철학이 실제로는 얼마나 위선적이고 세속적인 욕망과 연결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수업을 엿본 퀸의 공드는 얼굴을 붉히며 자신도 학구열에 불타오르게 되고 캉디드 역시 비슷한 감정을 느낍니다. 그들은 식사 후 칸막이 뒤에서 만났고 퀸의 공드는 손수건을 떨어뜨렸고 캉디드는 그것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퀸의 공드는 순진하게 캉디드의 손을 잡았고 캉디드는 더욱 순진하게 퀸의 공드의 손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들의 눈은 불타올랐고 무릎은 떨렸으며 손은 방황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툰더텐 트롱크 남작이 그 광경을 목격하고 맙니다. 남작은 분노하여 캉디드의 엉덩이를 힘껏 걷어차 성 밖으로 내쫓아버립니다. 퀴네공드는 기절했고 정신을 차리자마자 남작 부인에게 뺨을 맞았습니다. 이렇게 하여 모든 것이 아름다운 성에서 혼란에 빠졌고 캉디드는 지상낙원과도 같았던 그곳에서 영원히 추방당하게 됩니다. 첫 번째 챕터는 이처럼 단순하고도 희극적인 사건을 통해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에 중요한 토대를 마련합니다. 캉디드가 믿고 따랐던 세계, 즉 툰더텐 트롱크 성은 팡글로스의 낙관론이 지배하는 폐쇄적이고 이상화된 공간입니다. 그러나 이 이상향은 한순간의 실수 혹은 자연스러운 인간적 욕망의 발현으로 인해 무참히 깨져버립니다. 캉디드는 이제 이 최선의 세계라는 믿음 하나만을 간직한 채 혹독한 현실 세계로 내던져집니다. 그가 겪게 될 모험은 과연 이 낙관론을 강화시켜줄까요? 아니면 산산조각 내버릴까요? 눈물을 흘리며 몇 번이고 뒤돌아보며 캉디드는 발도르프 근처의 작은 마을로 향합니다. 배고픔과 절망 속에서 그는 이 세상이 정말로 최선의 세계인지 처음으로 의심하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캉디드가 불가리아 군대에 징집되어 겪게 되는 끔찍한 일들이 펼쳐집니다. 2장 불가리아 군대에서 캉디드가 겪은 일. 성에서 쫓겨난 캉디드는 배고픔과 추위, 절망감에 휩싸인 채 눈 덮인 들판을 헤맵니다. 발도르프라는 마을에 도착했지만 주머니에는 동전 한 푼 없었습니다. 허기에 지쳐 쓰러질 지경이었던 캉디드는 한 여관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때 푸른 제복을 입은 두 남자가 그에게 다가와 친절하게 말을 건넵니다. 그들은 캉디드에게 키가 몇인지 묻고는 그 정도 키면 불가리아 왕을 섬기기에 충분하다며 식사를 대접합니다. 캉디드는 이들의 갑작스러운 호의에 감동하며 팡글로스 선생의 가르침, 즉 모든 일은 다 잘되기 마련이다라는 말을 떠올립니다. 순진한 캉디드는 그들이 건넨 몇 푼의 돈을 받고 함께 술을 마시며 불가리아 왕의 건강을 위해 건배까지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는 혹독한 군사훈련을 받게 됩니다. 쇠꼬챙이로 30번, 60번, 수백 번 두들겨 맞으며 혹독한 군유를 배우고 마침내 불가리아 군대의 영웅으로 칭송받게 됩니다. 물론 아이러니한 의미에서 말입니다. 어느 봄날 캉디드는 산책을 나갔다가 그만 군무를 이탈하게 됩니다. 인간의 다리는 걷기 위해 존재하며 따라서 인간은 자유롭게 걸을 권리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군법은 그런 철학적 사유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 체포되어 군사재판에 회부되었고 두 가지 선택지를 받습니다. 하나는 연대의 전 병사들로부터 36번의 태형을 맞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12발의 총알을 맞는 것입니다. 캉디드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여 어느 쪽도 선택하지 않겠다고 버티지만 결국 태형을 선택하게 됩니다. 두 개의 연대의 병사들, 즉 4,000명이 두 줄로 늘어서서 그에게 태형을 가합니다. 캉디드는 첫 번째 태형에서 살아남기 위해 왕에게 자비를 구합니다. 마침 그곳을 지나던 불가리아 왕은 캉디드의 무지함을 불쌍히 여겨 그를 사면하고 외과 의사에게 치료를 맡깁니다. 팡글로스 선생이 치료했던 것보다 3배는 더 숙련된 의사의 치료 덕분에 캉디드는 3주 만에 피부가 아물고 다시 걸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 불가리아 왕은 아바르족과 전쟁을 선포합니다. 이 2장에서 볼테르는 전쟁의 참혹함과 군대의 비인간성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캉디드가 속한 불가리아 군대와 아바르 군대는 이 지상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멋진 군대로 묘사되지만 이들이 벌이는 전투는 그야말로 지옥도와 같습니다. 트럼펫, 피리, 오보에, 북, 대포 소리가 어우러져 지옥의 하모니를 만들어냅니다. 대포는 먼저 양측에서 약 6,000명씩을 쓰러뜨리고 총격전은 이 최선의 세계에서 또다시 9,000에서 1만 명의 악당들을 제거합니다. 총검은 약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이것이 과연 팡글로스가 말한 최선의 세계의 모습일까요? 캉디드는 전투의 공포 속에서 숨을 곳을 찾다가 어느 아바르족 마을에 이릅니다. 마을은 불타고 있었고 피투성이 시체들이 즐비했습니다. 여자들은 강간당하고 배가 갈린 채 죽어가고 있었고 아이들은 어머니의 피 묻은 가슴 위에서 숨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젊은 처녀들은 욕망을 채운 불가리아 영웅들에게 마지막 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캉디드는 황급히 그곳을 빠져나와 다른 마을로 향하지만
그곳 역시 비슷한 참상을 겪고 있었습니다. 도처에 흩어진 팔다리와 뇌수, 피 흘리는 시체들을 보며 캉디드는 절규합니다. 볼테르는 이처럼 끔찍한 장면들을 건조하고 냉정한 어조로 묘사함으로써 전쟁의 야만성과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잔혹성을 고발합니다. 팡글로스의 낙관론은 이 처절한 현실 앞에서 아무런 위안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철학의 허점을 더욱 극명하게 드러낼 뿐입니다. 캉디드는 자신이 믿었던 세계와 현실 사이에 엄청난 괴리를 처음으로 몸소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그는 이 충격적인 경험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리고 이 지옥 같은 전쟁터에서 벗어나 다시 한번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이야기는 네덜란드로 무대를 옮겨 계속됩니다. 3장. 캉디드가 불가리아 군대를 피해 네덜란드에 도착해서 겪은 일. 전쟁의 참혹함을 뒤로하고 캉디드는 간신히 네덜란드로 도망칩니다. 그는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자기처럼 최선의 세계에 살고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자선과 구호가 넘쳐날 것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구걸하는 캉디드에게 사람들은 차갑기만 합니다. 어떤 엄숙한 표정의 남자는 캉디드에게 교황을 믿느냐고 묻고는 그렇지 않다는 대답을 듣자 구더기 같은 놈이라며 욕설을 퍼붓고 물세례까지 안깁니다. 종교적 편협함과 위선이 자선보다 앞서는 현실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절망에 빠진 캉디드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민 것은 놀랍게도 한 번도 세례를 받지 않은 선량한 제세례파 신자 자크였습니다. 그는 캉디드의 딱한 사정을 듣고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 음식을 주고 돈을 주고 심지어 자신의 직물 공장에서 일자리까지 마련해 줍니다. 자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여, 신이 너를 버리지 않았으니 다시 너에게 돌아와 너를 돕도록 하겠다. 그의 행동은 어떤 거창한 철학이나 교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순수한 인간적인 연민과 선의에서 우러나온 것입니다. 볼테르는 이를 통해 진정한 도덕은 종교적 신념이나 철학적 이론이 아니라 실천적인 선행에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캉디드는 끔찍한 몰골을 한 거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온몸이 종기로 뒤덮여 있고 눈은 퀭하며 코는 썩어 문드러졌고 입은 비뚤어졌으며 치아는 검게 썩고 갈에 섞인 기침을 해대며 말할 때마다 이빨 하나씩을 토해내는 그야말로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캉디드는 연민과 공포에 질려 그에게 자크가 준 돈을 건넵니다. 그런데 이 거지가 갑자기 캉디드의 이름을 부르며 울음을 터뜨립니다. 놀랍게도 그는 바로 캉디드의 스승이었던 위대한 철학자 팡글로스였던 것입니다. 과연 팡글로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한때 고상한 철학을 설파하며 최선의 세계를 찬양했던 그가 어쩌다 이토록 비참한 모습으로 전락하게 된 것일까요? 그의 몰락은 그가 신봉했던 낙관주의 철학에 어떤 의미를 던져줄까요? 캉디드는 스승과의 재회를 통해 다시 한번 자신의 믿음에 대한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 만남은 앞으로 캉디드의 여정의 또 다른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팡글로스의 이야기는 다음 장에서 계속됩니다. 4장. 캉디드가 옛 스승 팡글로스 박사를 만나게 된 경위와 그 후의 일들. 캉디드는 믿을 수 없는 광경 앞에서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툰더텐 트롱크성에서 형이상학 신학 우주론 만물학을 가르치던 세상 모든 일의 원인과 결과를 명쾌하게 설명하던 팡글로스 선생이 이제는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망가진 채 거짓골로 나타난 것입니다. 캉디드는 팡글로스를 부축하여 자크의 외양간으로 데려가 빵을 먹입니다. 팡글로스는 간신히 기력을 차리고는 자신이 왜 이런 꼴이 되었는지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팡글로스는 그 끔찍한 몰골의 원인이 사랑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랑은 파케트라는 남자 부인의 예쁜 하녀에게서 옮은 것이라고 합니다. 파케트는 박식한 프란체스코의 수도사에게서 이 병을 얻었고 그 수도사는 늙은 백작 부인에게서, 백작 부인은 기병대 대위에게서, 대위는 후작 부인에게서, 후작 부인은 시종에게서, 시종은 예수의 신부에게서, 그리고 그 신부는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동료 중 한 명에게서 직접 이 병을 전수받았다고 합니다. 이 병은 바로 매독이었습니다. 팡글로스는 이처럼 끔찍한 질병조차도 최선의 세계라는 틀 안에서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그는 매독이 유럽에 퍼진 것이 결국에는 초콜릿과 코치닐 염료 같은 신세계의 산물을 유럽에 가져오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사소한 부작용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질병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런 귀한 것들을 맛보지 못했을 것이라는 기막힌 논리입니다. 이 대목에서 볼테르는 팡글로스의 입을 통해 라이프니츠 철학의 맹목적인 낙관론과 모든 것을 충분 이유율로 설명하려는 시도의 어리석음을 통렬하게 풍자합니다. 심지어 그는 개인적인 불행들이 전체의 선을 이룬다. 따라서 개인적인 불행이 많을수록 모든 것이 더욱 좋아진다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펼칩니다.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자신의 철학을 포기하지 못하는 팡글로스의 모습은 처절하기까지 합니다. 캉디드는 팡글로스의 비참한 모습에 눈물을 흘리면서도 자신의 연인 퀴네공드의 안부를 묻습니다. 팡글로스는 주저하다가 퀴네공드가 죽었다고 말합니다. 불가리아 군인들이 성을 약탈하고 퀴네공드를 강간한 뒤 배를 갈라 죽였다는 것입니다. 남작과 남작 부인, 그리고 남작의 아들까지 모두 잔인하게 살해당했다고 전합니다. 툰더텐 트롱크 성은 완전히 파괴되어 돌 하나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끔찍한 소식에 캉디드는 기절하고 팡글로스 역시 지쳐 쓰러집니다. 자크가 그들을 간신히 소생시키지만 캉디드는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기절합니다. 캉디드는 자신의 첫사랑이자 유일한 희망이었던 퀴네공드의 죽음에 절망합니다. 그에게 이 세상은 이제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팡글로스는 여전히 모든 것은 최선을 위해 일어난 것이다. 만약 내가 아름다운 성에서 엉덩이를 걷어차여 쫓겨나지 않았더라면, 만약 내가 불가리아 군대에서 태형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만약 아름다운 퀴네공드가 죽지 않았더라면, 너는 지금 여기서 자크 선생의 호의를 입으며 살 수 없었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위로하려 하지만 그 말은 캉디드에게 아무런 위안도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의 고통을 더욱 깊게 할 뿐입니다. 볼테르는 이 장면을 통해 낙관주의 철학이 개인의 구체적인 고통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를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라는 비극 앞에서 모든 것은 결국 잘 될 것이다 라는 말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캉디드의 순진한 믿음은 이 가혹한 현실 앞에서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직 그의 시련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팡글로스의 병을 치료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그들이 겪게 될 또 다른 재앙이 예고됩니다. 선량한 자크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캉디드는 이 절망 속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이야기는 리스본으로 향하는 배 위에서 계속됩니다. 5장, 폭풍 후, 난파, 지진, 그리고 팡글로스 박사, 캉디드, 제세레파 신자 자크에게 일어난 일. 선량한 제세레파 신자 자크는 팡글로스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입니다. 당시 매독 치료에는 수은 요법이 사용되었는데 이는 매우 고통스럽고 위험한 치료법이었습니다. 팡글로스는 이 치료 과정에서 한쪽 눈과 한쪽 귀를 잃게 됩니다. 자크는 리스본에 있는 자신의 상관에게 사업차 가야 했고 두 철학자, 팡글로스와 캉디드를 함께 데려가기로 합니다. 팡글로스는 항해 중에 자신의 낙관론을 계속해서 설파하지만 그의 주장은 점점 더 공허하게 들립니다. 리스본 항구에 거의 다다랐을 때 끔찍한 폭풍우가 몰아칩니다. 배는 거센 파도에 휩쓸려 위태롭게 흔들립니다. 바로 그때 한 잔인한 선원이 갑판 위에서 소동을 일으키다가 자크의 도움으로 간신히 목숨을 건집니다. 하지만 그 선원은 은혜를 원수로 갚듯 자크를 발로 걷어차 바다에 빠뜨립니다. 선량한 자크는 파도 속으로 사라져가고 캉디드는 그를 구하려고 하지만 팡글로스가 막아섭니다. 팡글로스는 리스본 항구가 바로 자크가 바다에 빠져 죽기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곳이라고 설명하며 그의 죽음조차도 최선의 결과라고 주장합니다. 이 어처구니없는 합리화는 그야말로 충격적입니다. 선량한 인간의 비극적인 죽음 앞에서조차 자신의 철학을 굽히지 않는 팡글로스의 모습은 인간적인 연민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냉혹함을 보여줍니다. 반면 자크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그 잔인한 선원은 배가 난파된 후에도 살아남아 유유히 무트로 헤엄쳐갑니다. 볼테르는 이 장면을 통해 악인이 살아남고 선인이 허망하게 죽는 현실의 부조리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며 팡글로스의 낙관론의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캉디드와 팡글로스, 그리고 그 잔인한 선원은 난파된 배에 부서진 판자를 붙잡고 간신히 리스본 해안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또 다른 재앙이었습니다. 바로 1755년에 실제로 일어났던 리스본 대지진입니다.
땅이 갈라지고 바다가 도시를 덮치며 집들이 무너져 내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목숨을 잃고 도시는 아수라장이 됩니다. 캉디드는 부상을 입고 잔해에 깔린 채 이것이 과연 최선의 세계인가, 세상의 종말이 온 것인가 라고 절규합니다. 팡글로스는 여전히 태연하게 원인이 같다면 결과도 같을 것이다 라며 이 지진 또한 어떤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심지어 리스본이 화산 지대에 위치해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들며 리마에서 지진을 겪었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지진으로 폐허가 된 도시에서 캉디드와 팡글로스는 부상자들을 돕고 음식을 나누어 주려 하지만 사람들은 공포와 절망에 빠져 이성을 잃은 상태입니다. 그때 한 종교 재판소의 밀정이 팡글로스에게 다가와 그의 낙관론적인 발언, 즉 원죄와 자유의지를 부정하는 듯한 말을 문제 삼습니다. 종교 재판소는 이대 재앙의 원인을 신의 분노로 돌리고 이단자를 처벌함으로써 신의 노여움을 풀고자 합니다. 결국 팡글로스와 캉디드는 체포되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5장은 볼테르의 사상에 큰 영향을 미친 리스본 대지진을 배경으로 자연의 엄청난 파괴력과 인간의 무력함, 그리고 그 속에서 드러나는 인간 사회의 어리석음과 잔인성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특히 팡글로스의 맹목적인 낙관론은 이 거대한 재앙 앞에서 그 설득력을 완전히 상실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라는 주문은 수만 명의 무고한 희생자들의 고통 앞에서 한낱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것이 명백해집니다. 캉디드는 이 끔찍한 경험을 통해 점점 더 깊은 회의에 빠져들게 됩니다. 과연 신은 존재하는가? 존재한다면 왜 이런 악을 허용하는가? 인간의 운명은 정해져 있는가? 아니면 스스로 개척해 나갈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캉디드와 팡글로스는 종교 재판이라는 또 다른 인간이 만든 재앙에 직면하게 됩니다. 6장 아름다운 오토다페로 지진을 막는 방법과 캉디드가 태형을 당하고 팡글로스가 교수형을 당한 이야기. 리스본의 현자들은 지진을 막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백성들에게 멋진 구경거리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결정합니다. 그 구경거리는 바로 오토다페, 즉 이단자 화형식입니다. 포르투갈 코임브라 대학은 팡글로스의 발언이 정통 교리에 어긋난다고 판결했고, 이에 따라 팡글로스와 캉디드, 그리고 다른 2명의 유대인이 화형식의 제물로 선택됩니다. 캉디드는 그의 순진함 때문에 비교적 가벼운 처벌, 즉 엄숙한 행진곡과 설교에 맞춰 채찍질을 당하는 것으로 결정되고, 팡글로스는 교수형에 그리고 자유의지를 믿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된 한 바스크 지방 남자는 산채로 화형에 처해지기로 합니다. 두 유대인은 식사 중에 돼지비계를 먹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형당합니다. 오토다페가 열리는 날, 캉디드와 팡글로스는 산베니토라는 죄수복을 입고 3종 기도 행렬에 끌려나갑니다. 캉디드의 옷에는 거꾸로 된 불꽃과 악마 그림이 그려져 있었는데 이는 그가 아직 회개하지 않은 죄인임을 의미했습니다. 팡글로스의 옷에는 불꽃이나 악마 그림이 없었는데 이는 그가 회개한 것으로 간주되었음을 암시합니다. 그들은 엄숙한 음악 속에서 설교를 듣고 캉디드는 채찍질을 당합니다. 그는 겨우 목숨을 건지지만 공포와 절망, 혼란 속에서 중얼거립니다. 만약 이것이 가능한 모든 세계 중에서 최선의 세계라면 다른 세계들은 대체 어떤 모습일까? 내가 불가리아 군대에서 겨우 채찍질 4-4번을 맞았을 뿐이라면 괜찮았겠지만, 오, 팡글로스 박사여, 철학자 중 가장 위대한 이여, 어쩌다 당신을 이런 꼴로 보게 되었단 말인가. 당신은 지금 불타 죽었어야 마땅한가? 만약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잘 돌아가고 있다면 아바르족은 왜 당신의 성을 파괴하고 당신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였어야 했는가? 오, 퀴네공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가씨여, 어쩌다 당신의 배가 갈라지게 되었단 말인가. 팡글로스는 결국 교수형을 당하고 바스크 남자와 두 유대인은 불태워집니다. 그러나 바로 그날 땅은 새로운 격렬함으로 다시 한번 흔들립니다. 이 장면은 오토다페가 지진을 막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재앙을 불러온 듯한 인상을 줍니다. 볼테르는 이를 통해 종교적 광신과 미신, 그리고 인간의 잔인함이 얼마나 무익하고 파괴적인지를 통렬하게 비판합니다. 신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폭력은 결코 신의 뜻이 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캉디드는 채찍질로 만신창이가 된 채 자신이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모든 것이 끔찍한 현실인지 분간할 수 없는 상태로 쓰러져 있습니다. 그가 사랑했던 퀴네공드는 죽었고 그가 존경했던 스승 팡글로스마저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그가 믿었던 낙관로는 산산조각 났고 세상은 온통 부조리와 악으로 가득 찬 것처럼 보입니다. 과연 이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캉디드를 구해주리는 누구일까요? 그때 한 노파가 그에게 다가와 말을 겁니다. 용기를 내세요, 내 아들아, 나를 따라오렴. 이 노파는 과연 누구이며 캉디드를 어디로 데려가려는 것일까요? 캉디드의 파란만장한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 노파의 등장은 새로운 희망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7장. 한 노파가 어떻게 캉디드를 돌보았고 그가 어떻게 사랑하는 여인을 다시 찾게 되었는가. 노파는 만신창이가 된 캉디드를 자신의 오두막으로 데려가 극진히 간호합니다. 상처에 연고를 발라주고 음식을 주고 편안한 잠자리를 제공합니다. 캉디드는 이 갑작스러운 친절에 어리둥절하지만 노파의 보살핌 덕분에 조금씩 기력을 회복합니다. 며칠 후 노파는 캉디드에게 잘 차려입고 자신을 따라오라고 말합니다. 캉디드는 여전히 불안했지만 노파의 신비로운 분위기에 이끌려 그녀를 따릅니다. 노파는 캉디드를 외딴 집에 있는 화려하게 장식된 방으로 안내하고는 그곳에서 기다리라고 말한 뒤 사라집니다. 캉디드는 자신이 지금 무슨 상황에 놓여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자신은 종교 재판소에서 채찍질을 당했고 스승 팡글로스는 교수형을 당했는데 어째서 자신은 지금 이렇게 호화로운 방에 와 있는 것일까요? 혹시 이 모든 것이 꿈은 아닐까요? 그는 자신의 불행과 노파의 기이한 행동을 곱씹으며 생각이 잠깁니다. 바로 그때 노파가 돌아와 떨고 있는 캉디드의 손을 잡고 다른 방으로 안내합니다. 황금으로 장식되고 그림으로 뒤덮인 방. 그곳에는 값비싼 비단 소파가 놓여 있었고 한 여인이 베일에 가려진 채 앉아 있었습니다. 노파는 그녀에게 다가가 베일을 걷습니다. 그 순간 캉디드는 자신의 눈을 의심합니다. 베일 뒤에서 나타난 여인은 바로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의 연인 퀴네공드였던 것입니다. 캉디드는 기쁨과 놀라움에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그 자리에 쓰러집니다. 퀴네공드 역시 캉디드를 보고는 놀라움과 슬픔, 그리고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여 기절합니다. 노파가 정신을 차리게 하는 향수를 뿌려 그들을 깨우자 그들은 간신히 몇 마디 말을 주고받습니다. 캉디드는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퀴네공드, 당신이 정말 살아있는 건가요? 내가 정말 당신을 다시 만난 건가요? 그것도 포르투갈에서, 여기서? 그럼 당신은 강간당하지 않았나요? 당신의 배는 갈라지지 않았나요? 팡글로스 선생이 말한 것처럼? 퀴네공드는 눈물을 흘리며 모든 것이 사실이라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아직 살아있다고 말합니다. 캉디드는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지만 팡글로스 선생은요? 퀴네공드는 그가 죽었다고 확인해 줍니다. 이 기적적인 재회 앞에서 캉디드는 모든 불행을 잊은 듯 기뻐합니다. 하지만 퀴네공드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남아 이곳 리스본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지금 그녀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캉디드는 아직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의 재회는 잠시 동안의 기쁨일 뿐, 그들 앞에는 또 다른 위험과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퀴네공드가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캉디드는 다시 한번 최선의 세계에 대한 희미한 희망을 품게 될까요? 아니면 그녀가 겪었을 끔찍한 고통의 이야기가 그의 남은 낙관론마저 앗아갈까요? 다음 장에서는 퀴네공드의 파란만장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8장. 퀴네공드의 이야기. 캉디드와 퀴네공드는 간격의 재회를 나누지만 기쁨도 잠시. 퀴네공드는 자신이 겪었던 끔찍한 일들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캉디드가 믿었던 세계가 얼마나 허상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동시에 여성으로서 겪어야 했던 처절한 고통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퀴네공드의 이야기는 캉디드가 성에서 쫓겨난 직후부터 시작됩니다. 불가리아 군인들이 툰더 텐 트롱크 성을 습격했고 그녀의 아버지와 어머니, 오빠를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퀴네공드는 한 덩치 큰 불가리아 군인에게 강간당했고 그는 칼로 그녀의 왼쪽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퀴네공드는 그 상처 자국을 캉디드에게 보여줍니다. 캉디드는 그녀의 비극에 몸서리치며 눈물을 흘립니다. 다행히도
한 불가리아 군대 대위가 퀴네공드의 아름다움에 반해 그녀를 구해줍니다. 그는 그녀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자신의 포로로 삼아 데리고 다닙니다. 퀴네공드는 그의 세탁부 노릇을 하며 연명했지만 그 대위는 전투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그녀는 다시 홀로 남겨졌고 네덜란드까지 흘러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매독에 걸린 팡글로스를 만났지만 그 당시에는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퀴네공드는 온갖 고초를 겪으며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칩니다. 그러던 중 유대인 상인 돈 이사카르에게 발견됩니다. 돈 이사카르는 네덜란드와 포르투갈을 오가며 무역을 하는 부유한 상인이었지만 동시에 매우 호색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퀴네공드의 아름다움에 반해 그녀를 자신의 정부로 삼으려 합니다. 퀴네공드는 처음에는 그의 제안을 거절하지만 절박한 상황 속에서 결국 그의 시골집으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는 돈 이사카르에게 정조를 빼앗기지는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오히려 그가 자신을 이길 수 없었다고 말하며 자신은 아직 순결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어느 날 리스본의 대신문관이 미사 중에 퀴네공드를 보게 됩니다. 대신문관 역시 그녀의 미모에 매료되어 돈 이사카르에게 그녀를 양보하라고 위협합니다. 결국 두 사람은 퀴네공드를 공유하기로 합의합니다. 일주일 중 사흘은 돈 이사카르가, 나흘은 대신문관이 퀴네공드를 차지하기로 한 것입니다. 바로 그 무렵 리스본 대지진이 발생했고 퀴네공드는 간신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대신문관은 지진을 막기 위해 오토다페를 열기로 결정하고 팡글로스와 캉디드를 희생양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퀴네공드는 오토다페 현장에서 채찍질을 당하는 캉디드를 보았고 그가 자신의 옛 연인임을 알아보고는 경악했습니다. 그녀는 노파를 시켜 캉디드를 구출하고 간호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퀴네공드의 이야기는 당시 여성들이 겪어야 했던 성적 착취와 폭력, 그리고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녀는 귀족 가문의 영예에서 한순간에 전쟁과 폭력의 희생자로 그리고 부유한 남자들의 놀이개로 전락합니다. 그녀가 순결을 지켰다고 믿는 것은 어쩌면 가혹한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심리적 방어 기제일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살아남았고 캉디드와 재회했습니다. 이들의 사랑은 이 모든 시련을 극복하고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요? 퀴네공드의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예상치 못한 인물이 등장하며 그들의 짧은 행복은 다시 위협받게 됩니다. 9장 퀴네공드, 캉디드, 대신문관, 그리고 한 유대인에게 일어난 일. 퀴네공드가 자신의 파란만장한 이야기를 마치기도 전에 돈 이사카르가 들이닥칩니다. 그는 퀴네공드가 자신에게 할당된 날에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칼을 뽑아 듭니다. 돈 이사카르는 캉디드를 갈릴리 놈이라고 부르며 달려들고 캉디드는 노파가 옆에 놓아두었던 긴 칼을 뽑아 돈 이사카르를 찔러 죽입니다. 캉디드는 생전 처음으로 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이토록 온순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2명을 죽이고 1명은 채찍질 당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에 경악합니다. 캉디드가 죽인 사람은 아직 1명이지만 그는 아마 팡글로스의 죽음까지 자신의 탓으로 여기고 있는 듯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 대신문관이 등장합니다. 오늘은 대신문관이 퀴네공드를 차지하는 날이었던 것입니다. 대신문관은 피투성이의 돈 이사카르와 칼을 든 캉디드, 그리고 겁에 질린 퀴네공드를 보고 상황을 파악합니다. 캉디드는 팡글로스의 가르침, 즉 모든 것은 최선의 결과로 이어진다는 말을 떠올리며 만약 자신이 아까 돈 이사카르를 죽이지 않았더라면 지금 대신문관에게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저없이 대신문관마저 셔츠를 통해 칼로 찔러 죽입니다. 두 사람의 시체가 바닥에 나뒹굴자 퀴네공드는 공포에 질려 외칩니다. 이 일을 어쩌면 좋아요. 우리가 종교 재판에 넘겨지면 우리는 산채로 불태워질 거예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노파가 침착하게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돈 이사카르의 마구간에서 안달루시아산 말 3마리를 훔쳐 타고 카디스로 도망치자는 것입니다. 퀴네공드는 능숙하게 말을 타고 캉디드 역시 어설프지만 말을 탑니다. 그들은 시체를 성당에 던져버리고 밤새도록 말을 달려 어느 작은 여관에 도착합니다. 여관에는 성 루실리아 기사단의 군인들이 있었고 캉디드는 그들에게 자신이 파라과이로 가는 군대의 대위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는 자신이 죽인 두 남자에게서 빼앗은 다이아몬드와 돈으로 여행 경비를 마련합니다. 이 구장은 캉디드의 순진했던 성격이 점차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생존을 위해 살인을 저지르고 거짓말을 하며 도둑질까지 합니다. 더 이상 팡글로스의 낙관론을 맹신하는 순진한 청년이 아니라 가혹한 현실에 적응해가는 인물로 변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죄책감과 혼란이 남아 있습니다. 과연 이 세상은 정말 최선의 세계일까요? 아니면 그저 우연과 폭력, 그리고 부조리로 가득 찬 곳일까요? 캉디드와 퀸의 공드, 그리고 노파는 이제 스페인 카디스로 향합니다. 그곳에서는 또 어떤 운명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리고 노파는 과연 누구이며 왜 이들을 돕는 것일까요? 그녀의 비밀은 다음 장에서 밝혀질 것입니다. 10장, 캉디드, 퀸의 공드, 노파가 어떻게 카디스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어떻게 배를 탔는가. 캉디드, 퀸의 공드, 그리고 노파는 아바세나라는 작은 산골 마을에 숨어 지내면서 돈 이사카르의 돈과 보석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캉디드는 여전히 퀸의 공드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라고 칭송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자신이 저지른 살인과 종교재판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퀸의 공드에 대한 의구심으로 괴로워합니다. 그는 퀸의 공드에게 묻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퀸의 공드, 당신은 정말 강간당하고 배가 갈라지는 끔찍한 고통을 겪었나요? 아직도 그때처럼 혈색이 좋고 피부가 윤기 있군요. 퀸의 공드는 재치 있게 대답합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 역시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마침내 그들은 카디스에 도착합니다. 카디스는 당시 신세계로 향하는 배들이 출발하는 중요한 항구였습니다. 그곳에서는 마침 파라과이의 예수의 신부들을 징벌하기 위한 함대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이 예수의 신부들은 스페인과 포르투갈 왕에게 반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캉디드는 불가리아 군대에서 배운 훌륭한 조련수를 선보이며 파라과이 군대의 보병 대위 자리를 얻게 됩니다. 그는 즉시 퀸의 공도와 노파, 그리고 두 명의 하인, 그리고 안달루시아산 큰 말 두 마리와 함께 배에 오릅니다. 신세계로 향하는 배 위에서 캉디드와 퀸의 공드는 자신들의 운명에 대해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그들은 팡글로스의 철학, 즉 이 세상이 가능한 모든 세계 중에서 최선의 세계라는 주장에 대해 끊임없이 토론합니다. 캉디드는 여전히 이 말이 사실이기를 바라지만 자신이 겪었던 끔찍한 일들을 생각하면 도저히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퀸의 공드는 캉디드보다 더 많은 고통을 겪었지만 그녀는 아직 어떤 명확한 결론도 내리지 못한 채 그저 한숨만 내쉴 뿐입니다. 노파는 그들의 논쟁을 들으며 말합니다. 만약 당신들이 나만큼 불행을 겪었다면 이 세상이 최선의 세계인지 아닌지에 대해 더 이상 고민하지 않을 거예요. 노파의 이 말은 캉디드와 퀸의 공드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그들은 노파에게 그녀의 이야기를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노파는 마지못해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퀸의 공드가 겪었던 불행보다 훨씬 더 기구하고 처참한 것이었습니다. 노파의 이야기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녀는 어떤 고통을 겪었기에 이토록 냉소적인 태도를 갖게 된 것일까요? 그녀의 이야기는 캉디드의 세계관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다음 두 장에 걸쳐 노파의 충격적인 과거가 펼쳐집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사를 넘어 인간의 잔인성과 운명의 변덕스러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으려는 강인한 생명력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11장, 노파의 이야기. 노파는 퀸의 공드와 캉디드에게 자신의 기구한 인생 역정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그들이 지금까지 겪었던 불행이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처참하고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볼테르는 노파의 입을 통해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거의 모든 종류의 고난과 악행을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노파는 자신이 교황 우르바누스 10세와 팔레스트리나 공주 사이에서 태어난 사생아라고 밝힙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 더없이 호화롭고 아름다운 궁전에서 자랐으며 그 아름다움과 재능은 당대 최고였다고 자부합니다. 그녀의 약혼자는 마사 카라라의 군주였는데 그는 세상에서 가장 잘생기고 매력적인 남자였습니다. 결혼식을 앞두고 성대한 축제가 벌어지던 중 질투심에 불탄 옛 애인이 약혼자를 독살하는 비극이 벌어집니다. 노파는 슬픔에 잠겨 어머니와 함께 영지로 돌아가던 중
해적들에게 납치되어 모로코로 끌려갑니다. 모로코에서 그녀는 끔찍한 노예 생활을 시작합니다. 해적들은 그녀의 순결을 빼앗기 위해 서로 다투었고 그 과정에서 그녀는 온갖 폭력과 학대를 당합니다. 결국 그녀는 알제리의 태수에게 팔려가 매독에 걸리게 됩니다. 그 후에도 끊임없이 팔려다니며 튀니스, 트리폴리, 알렉산드리아, 스미르나, 콘스탄티노플 등 지중해 연안의 여러 도시를 전전합니다. 그녀는 아조프 성체 포위전 당시 굶주린 러시아 병사들에게 한쪽 엉덩이 살을 베이는 끔찍한 경험까지 합니다. 바로 옆에서 자신의 어머니도 같은 일을 당하는 것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볼테르는 이 잔혹한 장면을 통해 전쟁의 야만성과 인간의 생존 본능이 얼마나 극단적인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당시 러시아 병사들이 튀르크 포로들의 엉덩이 살을 먹었다는 이야기는 실제로 전해지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노파는 모스크바, 리가, 로스토크, 비스마르, 라이프치히, 카셀, 위트레흐트, 레이던, 헤이그, 로테르담 등 유럽 전역을 떠돌아다니며 온갖 허드렛 일을 하며 연명합니다. 늙고 병들어 더 이상 남자들의 놀이개가 될 수 없게 되자 그녀는 하녀 생활을 전전하다가 결국 돈 이사카르의 하녀로 일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퀸의 공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노파의 이야기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파란만장하고 비극적입니다. 그녀는 신분, 미모, 사랑, 재산, 건강 등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거의 모든 종류의 고통, 즉 전쟁, 폭력, 강간, 질병, 굶주림, 배신, 노예 생활 등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회고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100번이라도 자살하고 싶었지만 여전히 삶을 사랑했습니다. 이 어리석은 약점은 아마도 우리가 가진 가장 치명적인 본능 중 하나일 것입니다. 뱀이나 두꺼비, 독수리처럼 기어다니며 살아야 할 때 과연 이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 있을까요? 노파의 이야기는 캉디드와 퀸의 공들에게 큰 충격을 줍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불행이 결코 특별한 것이 아니며 이 세상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노파의 경험은 팡글로스의 낙관론에 대한 또 다른 강력한 반증이 됩니다. 모든 것이 최선의 목적을 위해 존재한다는 주장은 이토록 끔찍한 악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 앞에서 무력해집니다. 하지만 노파의 이야기는 동시에 인간의 강인한 생명력과 삶에 대한 애착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인간은 살아가려는 의지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연 캉디드는 이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배우게 될까요? 다음 장에서는 노파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며 그녀의 경험이 던지는 철학적 질문들이 더욱 깊어집니다. 12장 노파 이야기의 계속. 노파는 자신의 처절했던 과거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그녀가 겪은 고난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지만 그녀는 그것이 결코 자신만의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이 배 위에 있는 모든 승객들에게 각자의 이야기를 해보라고 하세요. 만약 당신들의 이야기보다 더 끔찍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나를 바다에 던져도 좋습니다. 이 말은 인간의 고통이 얼마나 보편적인지를 시사합니다. 세상에는 알려지지 않은 혹은 말 못할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것입니다. 노파는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며 그 불행의 목록은 끝없이 이어질 것처럼 보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인간의 악의, 운명의 변덕, 그리고 사회의 부조리를 고발합니다. 그녀는 또한 자신이 만났던 수많은 불행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교황의 딸이라는 고귀한 신분에서 한순간에 노예로 전락한 자신의 운명,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목격한 수많은 인간 군상들의 모습은 마치 한편의 잔혹 동화와도 같습니다. 특히 그녀가 아조프 공성전에서 겪었던 굶주림과 야만적인 식인 풍습에 대한 묘사는 충격적입니다. 우리는 포위된 아조프에서 곧 죽게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우리 예니체리 중 한 명이 아주 설득력 있는 연설을 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한쪽 엉덩이 살을 잘라내라고 설득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그가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든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같은 처지에 있는 적들에게도 똑같이 한다면 그것은 전쟁의 관습입니다. 이 인도적인 연설에 우리는 감동했습니다. 우리는 이 무서운 수술을 받았습니다.
한 이맘이 상처에 연고를 발라주었고 우리는 모두 살아남았습니다. 이 대목은 인간이 극한 상황에서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생존을 위해 어떤 일까지 벌일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동시에 그 끔찍한 행위조차도 전쟁의 관습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하려는 인간의 자기기만적인 모습을 풍자하고 있습니다. 노파는 또한 종교의 위선과 광신에 대해서도 비판합니다. 그녀는 기독교 국가에서나 이슬람 국가에서나 인간의 탐욕과 잔인함은 다르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겪은 일들을 통해 어떤 종교나 철학도 인간의 고통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을 줄 수 없음을 깨달은 듯합니다. 이야기를 마치며 노파는 캉디드와 퀸의 공드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은 내가 겪은 이 모든 불행과 굴욕 속에서 단 한 번이라도 내 자신을 죽이려는 유혹을 느끼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나요? 그녀는 자살을 생각한 적도 있지만 결국 삶에 대한 애착을 버리지 못했다고 고백합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부조리하더라도 인간은 본능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노파의 이야기는 캉디드의 순진한 낙관론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합니다. 그는 더 이상 판글로스의 가르침을 맹목적으로 믿을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노파의 강인한 생명력 앞에서 깊은 인상을 받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살아남으려는 의지, 그것이야말로 인간이 가진 가장 강력한 힘일지도 모릅니다. 노파의 이야기는 캉디드에게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며 그의 사상적 성장의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이제 그들은 신세계로 향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곳에서는 어떤 운명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판글로스가 그토록 찬양했던 최선의 세계는 정말 존재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저 허상에 불과할까요? 13장. 캉디드가 어떻게 퀸의공드와 노파와 헤어져야 했는가? 캉디드와 퀸의공드, 그리고 노파는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도착합니다. 그곳의 총독은 돈 페르난도 다이바라 이 피게로와 이마스 카레네스 이 람프루도스 이 수자라는 거창하고 긴 이름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콧수염을 기르고 거만한 태도를 지녔으며 목소리는 너무나 커서 마치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는 퀸의공드의 아름다움에 첫눈에 반하고 다음 날 당장 자신과 결혼할 것을 제안합니다. 퀸의공드는 잠시 고민합니다. 한쪽에는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캉디드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엄청난 부와 권력을 가진 총독이 있습니다. 그녀는 노파에게 조언을 구하고 노파는 총독과 결혼하라고 충고합니다. 노파는 퀸의공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가씨, 당신은 한쪽 엉덩이 살을 잘린 적도 없고 불가리아 군대의 노예가 된 적도 없어요. 그리고 당신은 72개의 방위를 자랑할 수 있는 가문 출신도 아니고 수중에 돈 한 푼 없는 신세도 아니죠. 그러니 저 총독 나리, 돈 페르난도 다이바라 이 피게로와 이마스 카레네스 이 람프루도스 이 수자씨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의 아내가 되세요. 퀸의공드는 노파의 현실적인 조언을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어쩌면 그녀는 캉디드와의 순수한 사랑보다는 부와 안정, 그리고 화려한 삶을 선택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이러한 선택은 이후 캉디드와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한편 캉디드는 리스본에서 대신문관을 죽인 일로 인해 수배령이 내려졌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한 프란체스코의 수도사가 그를 알아보고는 체포하려고 하자 캉디드는 노파의 도움으로 간신히 도망칩니다. 캉디드는 퀸의공드를 총독에게 빼앗기고 자신은 또다시 쫓기는 신세가 된 것에 절망합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카칸보라는 충실한 하인이 함께 있었습니다. 카칸보는 페루투쿠만 지방 출신의 혼혈로 매우 영리하고 충실하며 세상 물정에 밝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캉디드에게 파라과이에 있는 예수의 영토로 피신하자고 제안합니다. 파라과이의 예수의 신부들은 스페인 왕에게 반란을 일으켰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카칸보는 그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이 경탄할 만하다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이 그곳 사령관의 하인이었던 적이 있어서 잘 안다고 자신합니다. 캉디드는 카칸보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와 함께 파라과이로 향합니다. 그는 퀸의공드를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며 눈물을 흘리며 부에노스아이레스를 떠납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퀸의공드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 그리고 세상에 대한 깊은 회의감이 교차합니다. 과연 그는 파라과이에서 안식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곳에서 또 어떤 놀라운 인물을 만나게 될까요? 캉디드의 여정은 점점 더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의 순수했던 믿음은 이제 산산조각 났지만 아직 삶에 대한 희망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카칸보라는 새로운 조력자의 등장은 그의 여정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14장. 캉디드와 카칸보가 어떻게 예수의 신부들을 만났는가. 캉디드와 카칸보는 말을 타고 파라과이로 향합니다. 도중에 그들은 아름다운 초원과 강, 그리고 기이한 과일과 새들을 만나지만 캉디드의 마음은 온통 퀴네공드 생각뿐입니다. 며칠을 달려 그들은 마침내 예수의 영토의 경계에 도착합니다. 그곳은 스페인 왕의 군대로부터 영토를 지키기 위해 무장한 원주민 병사들로 가득했습니다. 카칸보는 그들에게 자신들이 평화를 원하며 사령관을 만나러 왔다고 설명합니다. 그들은 눈이 가려진 채 사령관의 막사로 안내됩니다. 놀랍게도 그곳에서 캉디드는 또 한 번의 충격적인 재회를 경험합니다. 예수의 사령관은 바로 죽었다고 생각했던 퀸의 공드의 오빠, 즉 툰더텐 트롱크 남작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남작의 아들은 캉디드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그를 끌어안습니다. 그 역시 불가리아 군의 습격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아 예수의 신부가 되어 이곳 파라과이까지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누이 동생 퀴네공드의 안부를 묻고 캉디드는 퀴네공드가 살아있으며 지금 부에노스아이레스 총독과 결혼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남작의 아들은 캉디드에게 자신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이야기합니다. 그는 불가리아 군인들에게 머리를 맞고 쓰러졌지만 한 예수의 신부가 그를 불쌍히 여겨 시체 더미에서 구해냈다고 합니다. 그는 상처를 치료받고 로마로 보내져 예수의 수련 과정을 거쳐 신부가 되었고 마침내 이곳 파라과이로 파견되어 중령이자 신부의 지위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는 예수의 영토가 얼마나 훌륭하게 통치되고 있는지 자랑스럽게 설명합니다. 모든 것이 공동소유이며 노동은 공동으로 이루어지고 그 결과물은 공평하게 분배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플라톤의 이상 국가와도 같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볼테르는 이러한 이상적인 공동체조차도 외부 세계와의 갈등, 스페인 왕과의 전쟁과 내부적인 위계질서, 사령관의 권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을 암시합니다. 캉디드는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의 재회에 기뻐하며 남작의 아들에게 퀴네공드와 결혼하고 싶다는 뜻을 밝힙니다. 하지만 남작의 아들은 누이 동생이 자신보다 훨씬 낮은 신분의 남자와 결혼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하며 격분합니다. 그는 자신의 가문이 72개의 방위를 자랑하는 유서 깊은 귀족 가문임을 내세우며 캉디드의 출신을 비하합니다. 한때 친구였던 두 사람은 순식간에 적으로 돌변합니다. 이 장면은 귀족 사회의 폐쇄성과 계급의식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를 보여줍니다. 남작의 아들은 예수의 신부로서 평등과 박애를 설교해야 할 입장이지만 여전히 세속적인 신분 질서에 얽매여 있는 것입니다. 결국 두 사람은 격렬한 말다툼 끝에 몸싸움을 벌이게 되고 캉디드는 또다시 의도치 않게 남작의 아들을 칼로 찔러 죽이고 맙니다. 실제로는 죽지 않았지만 캉디드는 그렇게 믿습니다. 캉디드는 절망합니다. 아, 신이시여.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것인가? 나는 온순한 사람인데 벌써 3명이나 죽이고 그중 2명은 신부라니. 그는 또다시 살인자가 되었다는 죄책감과 공포에 휩싸입니다. 이제 그들은 예수의 영토에서도 쫓겨날 위기에 처합니다. 카칸보는 또다시 기지를 발휘하여 캉디드를 구해낼 수 있을까요? 캉디드의 불행은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그의 여정은 점점 더 어둡고 험난해져만 갑니다. 15장. 캉디드가 어떻게 한 명의 예수의 신부를 죽였는가. 캉디드는 자신이 사랑하는 퀴네공드의 오빠이자 한때는 친구였던 예수의 사령관을 찔렀다는 사실에 엄청난 충격과 죄책감에 휩싸입니다. 카칸보는 침착하게 상황을 수습하려 합니다. 그는 남작의 아들이 아직 숨이 붙어 있는지 확인하고는 서둘러 캉디드에게 예수의 신부의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자신은 캉디드의 옷을 입고 두 사람은 말을 타고 예수의 영토를 빠져나갑니다. 그들은 국경 수비대에게 사령관이 중요한 명령을 전달하기 위해 우리를 보냈다고 거짓말을 하고 무사히 탈출합니다. 탈출에 성공한 후에도 캉디드는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그는 카칸보에게 자신의 불행한 운명을 한탄하며 말합니다. 친구여, 자네는 내가 항상 사랑에 맞지 않았던 사람들을 어쩔 수 없이 죽여야만 했던 것을 보았네. 이보다 더 끔찍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카칸보는 그를 위로하며 말합니다.
우리가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이 또한 끔찍한 일입니다. 철학은 아무 소용없어요. 빨리 다른 세계로 갑시다. 카칸보의 이러한 현실적인 태도는 캉디드에게 잠시나마 위안을 줍니다. 그들은 낯선 땅을 헤매며 굶주림과 싸워야 했습니다. 풀을 뜯어 먹고 길가에서 잠을 자며 비참한 생활을 이어갑니다. 카칸보는 항상 긍정적인 태도를 잃지 않으려 하지만 캉디드는 절망감에 빠져듭니다. 그는 자신이 태어난 툰더텐트롱크 성을 그리워하며 판글로스 선생의 가르침과 퀸의 공주와의 행복했던 시절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이 장에서 볼테르는 캉디드가 겪는 내면의 갈등을 섬세하게 묘사합니다. 그는 더 이상 순진한 청년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냉혹한 현실에 완전히 적응한 것도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선량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 깊은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의 여정은 단순히 외부적인 시련을 극복하는 과정일 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성장과 성찰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제 캉디드와 카칸보는 문명 세계에서 벗어나 미지의 땅으로 더욱 깊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는 어떤 새로운 만남과 모험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들은 과연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나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볼테르는 독자들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며 캉디드의 운명에 대한 궁금증을 증폭시킵니다. 다음 장에서는 그들이 식인종 부족을 만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16장 캉디드와 그의 하인이 2마리의 원숭이와 2명의 식인종 소녀를 만난 일. 캉디드와 카칸보는 파라과이의 예수의 영토를 벗어나 미지의 땅으로 더 깊숙이 들어갑니다. 그들은 작은 강가에 이르러 빈 카누 한 척을 발견하고 그것을 타고 강을 따라 내려가기로 합니다. 며칠 동안 강을 따라 내려가면서 그들은 아름다운 자연 풍경과 마주치지만 동시에 굶주림과 두려움에 시달립니다. 그들이 가져온 식량은 이미 다 떨어졌고 주변에는 사람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은 강가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2명의 벌거벗은 소녀가 풀밭을 뛰어다니고 있었고 2마리의 원숭이가 그들의 뒤를 쫓으며 엉덩이를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캉디드는 순수한 연민과 정의감에 불타올라 이 불쌍한 소녀들을 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불가리아 군대에서 배운 사격수를 발휘하여 2마리의 원숭이를 총으로 쏘아 죽입니다. 그는 자신이 방금 인류에게 큰 봉사를 했다고 생각하며 뿌듯해합니다. 하지만 카칸보는 상황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그는 캉디드에게 당신은 또다시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주인님. 당신은 이 아가씨들의 2 연인을 죽인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캉디드는 충격을 받습니다. 어떻게 원숭이가 인간 여성의 연인이 될 수 있단 말인가? 그는 카칸보의 말을 믿지 않으려 하지만 2 소녀가 죽은 원숭이들을 끌어안고 애처롭게 울부짖는 모습을 보고는 당황합니다. 카칸보는 그 지역에는 인간과 원숭이가 함께 사는 부족들이 있으며 그들 사이에는 애정관계도 형성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장면은 인간 중심적인 사고방식과 문화적 상대주의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캉디드의 선의는 다른 문화권에서는 오히려 폭력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은 잠시 후 더 큰 위기로 이어집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캉디드와 카칸보는 오레용족이라는 식인종 부족에게 붙잡히고 맙니다. 오레용족은 그들이 예수의 신부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잡아먹기 위해 잔치를 벌이려 합니다. 그들은 캉디드와 카칸보를 묶어놓고 커다란 솥에 물을 끓이기 시작합니다. 캉디드는 절망하며 소리칩니다. 나는 이미 예수의 신부 1명을 죽였는데 이제 또 다른 예수의 신부와 함께 삶아 먹히게 되다니. 만약 내가 퀸의 공들을 다시 만나지 못한다면 내 삶은 아무 의미도 없어. 절체절명의 순간 카칸보는 다시 한번 기지를 발휘합니다. 그는 오레용족에게 자신이 예수의 신부가 아니며 오히려 예수의 신부를 죽이고 그의 옷을 빼앗아 입은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캉디드가 입고 있는 예수의 신부복을 보여줍니다. 오레용족은 자신들의 적을 죽인 영웅을 잡아먹을 뻔했다는 사실에 놀라며 즉시 캉디드와 카칸보를 풀어주고 극진히 대접합니다. 그들은 캉디드와 카칸보에게 온갖 진미를 대접하고 자신들의 관습에 따라 젊은 여성들을 그들의 잠자리에 들여보냅니다. 이처럼 아슬아슬하게 위기를 넘긴 캉디드와 카칸보는 오레용족의 환대를 받으며 잠시 동안의 평화를 누립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칸디드에게 또 다른 교훈을 남깁니다. 세상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하며 선과 악의 기준 또한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다시 길을 떠나야 합니다. 다음 목적지는 전설 속의 황금 도시 엘도라도입니다. 과연 엘도라도는 실제로 존재할까요? 그리고 그곳에서 캉디드는 그토록 갈망하던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17장 캉디드와 그의 하인이 어떻게 엘도라도에 도착했는가? 캉디드와 카칸보는 오레용족의 환대를 뒤로하고 한 달 동안 그들의 호혜 속에서 지내다가 다시 길을 떠납니다. 그들의 목표는 카엔, 즉 프랑스령 기아나로 가서 프랑스 배를 타고 유럽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여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험준한 산맥을 넘고 깊은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식량은 다시 떨어졌고 말은 지쳐 쓰러졌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들은 작은 카누를 발견하고 그것을 타고 이름 모를 강을 따라 내려가기로 합니다. 강물은 점점 더 거세지고 주변은 깎아지른 듯한 절벽으로 둘러싸여 방향을 가늠할 수 없게 됩니다. 그들은 며칠 밤낮을 강물에 떠내려가며 공포와 굶주림에 시달립니다. 마침내 카누는 암초에 부딪혀 산산조각 나고 그들은 간신히 강기슭으로 헤엄쳐 나옵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지금까지 보았던 그 어떤 곳과도 다른 아름답고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길가에는 황금과 보석이 마치 조약돌처럼 널려 있었고 아이들은 그것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시냇물에는 순수한 장미 향기가 나는 물이 흐르고 있었고 공기 중에는 정향과 계피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었고 친절하고 예의 바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마을의 집들은 은으로 지어졌고 공공건물은 황금으로 덮여 있었으며 가장 평범한 여관조차도 루비와 에메랄드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캉디드와 카칸보는 이곳이 바로 전설로만 듣던 황금의 나라 엘도라도임을 직감합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황금과 보석을 주워 담으려 하지만 곧 그것이 이곳에서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평범한 돌멩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들은 한 노인을 만나 엘도라도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노인은 엘도라도가 외부 세계와 완전히 단절된 평화롭고 풍요로운 나라라고 설명합니다. 이곳에는 종교 재판도, 감옥도, 법정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행복하게 살아간다고 합니다. 신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있을 뿐 어떤 특정한 종교의식이나 사제 계급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캉디드는 이 완벽한 세계에 감탄하며 판글로스 선생이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이야말로 진정한 최선의 세계인 것입니다. 엘도라도에는 그 어떤 악도, 고통도, 불평등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곳에서는 인간의 모든 욕망이 충족되고 모든 갈등이 해소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캉디드와 카칸보는 엘도라도의 왕을 만나 극진한 환대를 받습니다. 왕은 그들에게 엘도라도의 역사와 문화를 설명해주고 그들이 원하는 만큼 이곳에 머물러도 좋다고 말합니다. 캉디드는 이곳에서 영원히 살고 싶다는 생각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퀸의 대한 그리움이 남아 있습니다. 과연 그는 이 완벽한 유토피아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이유로 이곳을 떠나게 될까요? 다음 장에서는 엘도라도에서의 생활과 그곳을 떠나기로 결심하는 셔정이 그려집니다. 18장 캉디드와 카칸보가 엘도라도에서 본 것. 캉디드와 카칸보는 엘도라도에서 꿈같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들은 왕궁에서 융숭한 대접을 받으며 엘도라도의 경이로운 문화를 체험합니다. 왕궁은 그 어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화려하고 아름다웠으며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 친절하고 교양 있었습니다. 음식은 더할 나위 없이 훌륭했고 음악은 천상의 소리와 같았습니다. 캉디드는 엘도라도의 과학기술과 예술에도 깊은 감명을 받습니다. 그곳에는 거대한 과학 궁전이 있었고 수많은 수학 및 물리학 기기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지적인 대화를 나누고 예술을 즐기며 평화롭게 살아갔습니다. 엘도라도에는 법률이나 감옥이 필요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발적으로 선을 행하고 서로를 존중했기 때문입니다. 캉디드는 한 현명한 노인과 대화를 나누며 엘도라도의 역사와 철학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노인은 엘도라도가 잉카 제국의 후예들이 세운 나라로 외부 세계의 탐욕과 폭력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수백 년 동안 고립된 생활을 해왔다고 설명합니다. 그들은 신을 믿지만 어떤 특정한 종교나 사제 계급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신께 감사 기도를 드릴 뿐 그 외에 어떤 의식도 행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당시 유럽의 종교적 광신과 편협함을 비판하는 볼테르의 목소리를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캉디드는 이 완벽한 세계에 매료되어 이곳이야말로 판글로스가 말한 진정한 최선의 세계라고 확신합니다. 그는 카캄보에게 만약 판글로스 선생이 엘도라도를 보았다면 그는 더 이상 베스트팔렌의 툰더 텐 트롱크 성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곳이라고 말하지 않았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카캄보 역시 엘도라도의 풍요로움과 평화로움에 동의하지만 그는 캉디드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엘도라도에서 지낸 후 캉디드는 점차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완벽한 세계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퀴네공드가 없는 이곳은 그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그는 퀴네공드를 다시 만나고 싶었고 자신이 엘도라도에서 얻은 엄청난 부를 가지고 그녀에게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는 카캄보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곳에 머무른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존재가 될 거야. 하지만 만약 우리가 단지 12마리의 양의 엘도라도의 조약돌을 싣고 돌아간다면 우리는 유럽의 그 어떤 왕보다도 더 부자가 될 수 있어. 우리는 더 이상 종교 재판관들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퀴네공들을 쉽게 되찾을 수 있을 거야. 카캄보는 캉디드의 생각에 동의합니다. 그 역시 고향을 그리워했고 새로운 모험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엘도라도의 왕에게 떠나고 싶다는 뜻을 밝힙니다. 왕은 그들의 결정에 놀라지만 그들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여 떠나는 것을 허락합니다. 왕은 그들에게 엄청난 양의 황금과 보석, 그리고 그것들을 실어 나를 수 있는 특별히 제작된 기계와 붉은 양들을 선물로 줍니다. 이 붉은 양들은 매우 빠르고 강인하여 험준한 산맥도 쉽게 넘을 수 있었습니다. 왕의 기술자들은 3주에 걸쳐 훌륭한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이 기계는 캉디드와 카캄보, 그리고 그들의 보물을 실은 붉은 양들을 안전하게 산 너머로 옮겨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마침내 출발의 날이 밝았고 왕과 엘도라도의 현자들은 그들을 정중하게 배웅했습니다. 왕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엘도라도에 남을 것을 권유했지만 캉디드의 마음은 이미 퀴네공드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는 퀴네공드에게 이 엄청난 재산을 보여주고 그녀와 함께 세상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만약 퀴네공드가 아직 살아있다면 그리고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총독이 그녀를 탐내지만 않는다면 말입니다. 그는 카캄보에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퀴네공드만 있으면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가 될 것이다. 카캄보는 대답했습니다. 그럴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세상은 넓고 또 어떤 일이 우리를 기다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들은 100마리가 넘는 붉은 양들에게 황금,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등 온갖 보석을 가득 실었습니다. 양들은 마치 깃털처럼 가벼운 짐을 진 듯 조금도 힘들어하는 기색 없이 캉디드와 카캄보를 따랐습니다. 왕이 특별히 제작한 기계는 그들을 험준한 산맥의 가장 높은 지점까지 안전하게 옮겨주었고 그곳에서 그들은 엘도라도의 사람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캉디드의 마음은 흥분과 기대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제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하나이며 이 돈으로 퀸의 공들을 되찾고 툰더텐 트롱크 성보다 훨씬 더 웅장한 성을 지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 완벽한 유토피아, 엘도라도를 떠나는 순간부터 그의 운명은 또다시 예측할 수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 엄청난 재산은 캉디드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까요? 아니면 또 다른 불행의 씨앗이 될까요? 문명 세계로의 복귀는 그에게 어떤 시련을 안겨줄지 이야기는 수리남으로 향하는 여정에서 계속됩니다. 19장 캉디드와 카캄보가 수리남에 도착해서 겪은 일과 캉디드가 어떻게 마르탱을 알게 되었는가. 엘도라도를 떠난 캉디드와 카캄보는 100여일 동안 험난한 여정을 계속했습니다. 그들이 엘도라도에서 가져온 식량과 붉은 양들은 여정의 고단함과 예측 불가능한 자연환경 속에서 하나둘씩 사라져 갔습니다. 어떤 양은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었고 어떤 양은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다 사라졌으며 또 어떤 양들은 야생동물의 먹이가 되거나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질병으로 쓰러졌습니다. 처음 출발할 때 100마리가 넘었던 붉은 양들은 이제 겨우 2마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2마리의 양마저도 곧 잃게 될 운명이었지만 캉디드는 아직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과정은 엘도라도에서 얻은 비현실적인 부가 현실 세계에서는 얼마나 허망하게 사라질 수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마치 한여름 밤의 꿈처럼 황금의 나라는 점점 멀어져 갔고 그들이 손에 쥔 부는 모래알처럼 빠져나갔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수리남, 즉 네덜란드령 기아나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이라고는 약간의 보석과 카칸보의 주머니에 들어있는 엘도라도에서 가져온 돌멩이 몇 개, 그리고 2마리의 붉은 양뿐이었습니다. 캉디드는 카칸보에게 남은 양 1마리와 보석을 주며 부에노스아이레스로 가서 퀸의 공드를 데려오라고 부탁합니다. 만약 퀸의 공드가 총독과 결혼했다면 그 돈으로 그녀를 다시 사오라고 말합니다. 캉디드는 퀸의 공드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지만 그의 제안은 돈으로 사랑을 사려는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들어 있음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카칸보는 충직한 하인답게 주인의 명령을 따르기로 하고 베네치아에서 캉디드를 다시 만나기로 약속한 후 떠납니다. 홀로 남은 캉디드는 유럽으로 가는 배를 기다리며 수리남의 한 여관에 머무릅니다. 그는 엘도라도에서 얻은 부의 극히 일부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이 상당한 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그는 길가에서 끔찍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한 흑인 노예가 오른손과 왼쪽 다리가 잘린 채 비참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사탕수수 공장에서 사용하는 칼과 나무 의족이 놓여 있었습니다. 캉디드는 깊은 충격과 연민을 느끼며 그에게 다가가 묻습니다. 아, 친구여. 누가 당신을 이토록 잔인하게 만들었소? 흑인 노예는 침착하게 대답합니다. 제가 설탕 공장에서 일하다가 손가락이 기계에 끼었을 때 주인은 제 손목을 잘랐습니다. 제가 도망치려 했을 때는 제 다리를 잘랐고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유럽에서 설탕을 먹는 대가입니다. 이 흑인 노예의 말은 캉디드에게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줍니다. 그는 유럽 사회의 화려함과 안락함 뒤에 숨겨진 식민지 착취의 참혹한 현실을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아무 생각 없이 즐겼던 달콤한 설탕 한 조각이 누군가의 피와 눈물, 그리고 잘려나간 팔다리의 대가였다는 사실을 깨닫자 캉디드는 견딜 수 없는 슬픔과 분노에 휩싸입니다. 그는 절규합니다. 오, 팡글로스. 너는 이런 끔찍한 일을 예측하지 못했구나. 이제 끝났다. 나는 마침내 내 낙관주의를 포기해야만 하겠다. 팡글로스의 철학, 즉 모든 것은 최선의 목적을 위해 존재한다는 믿음은 이 흑인 노예의 고통 앞에서 산산조각 나 버립니다. 어떤 목적이 있어도 이러한 악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것을 캉디드는 뼈저리게 느낍니다. 이 만남은 캉디드의 사상적 전환의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그는 더 이상 순진한 낙관론자가 아니라 세상의 부조리와 악에 대해 깊이 고뇌하는 인물로 변모하게 됩니다. 캉디드는 네덜란드 상인 반데르덴듀르에게 유럽으로 가는 배삭을 문의합니다. 반데르덴듀르는 악명 높은 사기꾼이었지만 캉디드는 그의 교활함을 알아채지 못합니다. 반데르덴듀르는 캉디드에게 엄청난 금액의 배삭을 요구하고 캉디드는 자신이 가진 마지막 남은 붉은 양 1마리를 팔아 그 돈을 마련합니다. 하지만 반데르덴듀르는 약속한 시간에 나타나지 않고 캉디드의 돈과 양을 가지고 몰래 도망쳐버립니다. 캉디드는 또다시 배신당하고 모든 것을 잃은 절망감에 빠집니다. 그는 인간의 악의와 탐욕의 치를 떨며 신의 존재와 정의에 대해 깊은 회의를 느낍니다. 절망에 빠진 캉디드는 자신과 함께 유럽으로 갈 동행자를 찾기로 합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현재의 상태에 가장 불만족스러워하는 사람에게 약간의 돈을 주겠다는 광고를 냅니다. 수많은 불행한 사람들이 그를 찾아왔고 각자 자신의 비참한 이야기를 늘어놓습니다. 그 중에서 캉디드는 마르탱이라는 한 늙은 학자를 선택합니다. 마르탱은 평생 동안 정직하게 살았지만 아내에게 배신당하고 아들에게 버림받았으며 직장에서 쫓겨나고 온갖 박해를 받아 빈털터리가 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극단적인 비관론자로 세상은 악마의 지배하에 있으며 인간은 서로를 괴롭히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고 믿었습니다. 팡글로스의 맹목적인 낙관론과 정반대되는 마르탱의 비관론은 앞으로 캉디드의 여정에 새로운 철학적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이제 캉디드는 마르탱과 함께 프랑스 보르도로 향하는 배에 오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퀴네공드에 대한 희망과 세상에 대한 절망감이 뒤섞여 있습니다. 과연 그는 이 새로운 동반자와 함께 어떤 진실을 발견하게 될까요? 그리고 유럽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팡글로스의 낙관론과 마르탱의 비관론 사이에서 캉디드는 자신만의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야기는 대서양을 건너는 배 위에서 계속됩니다. 20장 캉디드와 마르탱이 바다 위에서 나눈 이야기. 캉디드와 마르탱은 프랑스로 향하는 네덜란드 배에 몸을 싣습니다. 망망대해를 건너는 동안 그들은 끝없는 철학적 논쟁을 벌입니다. 캉디드는 자신이 겪었던 온갖 불행과 부조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어딘가에는 성과 행복이 존재할 것이라는 희미한 희망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마르탱은 인간과 세상에 대한 철저한 비관론을 펼치며 캉디드의 마지막 남은 낙관론마저 꺾으려 합니다. 캉디드는 마르탱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신이 이 세상을 악마에게 버려두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마르탱은 태연하게 대답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니, 확신합니다. 이 세상의 역사를 보십시오. 전쟁, 학살, 배신, 탐욕, 질병, 그리고 온갖 종류의 악행이 끊임없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인간은 마치 서로를 잡아먹기 위해 태어난 파리떼와 같습니다. 마르탱은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터교에서 유래한 만이교적 세계관, 즉 세상은 성과 악이라는 두 가지 원리가 끊임없이 투쟁하는 곳이라는 생각을 피력합니다. 그는 이 투쟁에서 악이 항상 우세하다고 믿습니다. 캉디드는 마르탱의 주장에 반박하려 하지만 자신이 겪었던 끔찍한 경험들 때문에 쉽게 말을 잇지 못합니다. 그는 툰더텐 트롱크 성의 파괴, 퀸의 공드의 비극, 팡글로스의 죽음, 리스본 대지진, 종교 재판, 전쟁, 살인, 배신 등 자신이 겪었던 모든 불행을 떠올립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마르탱의 비관론에 힘을 실어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캉디드는 묻습니다. 하지만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선을 선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마르탱은 비웃으며 대답합니다. 자유의지요? 인간은 그저 자신의 욕망과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꼭두각시에 불과합니다. 선을 선택하는 것처럼 보일 때조차도 그것은 결국 자신의 이익을 위한 계산된 행동일 뿐입니다. 항해 도중 그들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스페인 함선과 네덜란드 해적선 사이에 격렬한 해전이 벌어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는 끔찍한 전투 끝에 네덜란드 해적선은 스페인 함선을 격침시키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들도 침몰하고 맙니다. 바로 그 순간 캉디드는 물 위에서 빛나는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수리남에서 반데르덴듀르에게 사기당했던 붉은 양이었습니다. 그 양은 침몰한 해적선에서 빠져나와 헤엄치고 있었고 그 등에는 엄청난 양의 보석이 실려 있었습니다. 캉디드는 기적적으로 자신의 재산 일부를 되찾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캉디드에게 다시 한번 희망을 심어줍니다. 그는 소리칩니다. 보세요, 마르탱. 정의는 살아있어요. 저 사악한 해적은 벌을 받았고 저는 제 재산을 되찾았어요. 이것이야말로 신의 섭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지만 마르탱은 여전히 냉소적인 태도를 유지합니다. 당신은 양 한 마리를 되찾았을지 모르지만 수백 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저 전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들의 죽음은 과연 어떤 정의로운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당신의 양이 돌아온 것은 그저 우연일 뿐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부조리와 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처럼 캉디드와 마르탱의 대화는 끊임없이 평행선을 달립니다. 캉디드는 세상의 악을 인정하면서도 선의 가능성을 믿고 싶어 하고 마르탱은 세상의 모든 현상을 악의 관점에서 해석하려 합니다. 볼테르는 이 두 인물의 대립을 통해 독자들에게 스스로 판단할 여지를 남겨둡니다. 과연 세상은 낙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곳일까요? 아니면 절망적인 비관론이 더 현실적인 태도일까요? 혹은 그 중간 어딘가에 해답이 있는 것일까요? 그들의 배는 마침내 프랑스 해안에 가까워지고 그들은 육지를 보며 새로운 기대와 불안감을 동시에 느낍니다. 프랑스에서는 과연 어떤 일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캉디드는 퀸의 공들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의 철학적 방황은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될까요?
이야기는 프랑스 보르도에 도착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21장 캉디드와 마르탱이 프랑스 해안에 접근하면서 나눈 대화. 캉디드와 마르탱을 태운 배가 프랑스 해안에 가까워지자 그들은 육지를 보며 다시 한번 열띤 토론을 시작합니다. 이번 주제는 프랑스 사람들의 성격과 사회상입니다. 캉디드는 여전히 순진한 기대를 품고 프랑스 사람들이 예의 바르고 친절하며 예술과 문화를 사랑하는 교양 있는 민족일 것이라고 상상합니다. 특히 파리는 모든 즐거움과 세련됨이 모여있는 지상 낙원과 같은 곳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르탱은 캉디드의 이러한 환상을 여지없이 깨뜨립니다. 그는 프랑스 역시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온갖 악덕과 부조리가 판치는 곳이라고 주장합니다. 마르탱은 파리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파리는 온갖 종류의 인간들이 뒤섞여 사는 혼란스러운 곳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즐거움을 찾기 위해 그곳으로 가고 어떤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할 일이 없어서 혹은 다른 곳에서는 살 수 없어서 그곳에 머무릅니다. 파리에서는 온갖 종류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지만 그들 대부분은 서로를 속이고 이용하려 할 뿐입니다. 그곳에서는 진정한 우정이나 사랑을 찾기 어렵습니다. 캉디드는 마르탱의 비판에 실망감을 느끼면서도 여전히 파리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버리지 못합니다. 그는 파리에 가면 분명 훌륭한 연극과 오페라를 볼 수 있고 당대 최고의 지성인들과 교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르탱은 다시 한번 냉소적으로 응수합니다. 연극이요? 파리의 연극은 대부분 저속하거나 따분합니다. 지성인들이요? 그들은 대부분 서로를 헐뜯고 질투하며 자신들의 공허한 이론을 내세우기 바쁩니다. 당신은 아마 몇몇 재치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겠지만 그들 역시 대부분 피상적이고 위선적일 겁니다. 마르탱은 프랑스 사회의 위선과 허영심,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는 프랑스 사람들이 겉으로는 예의 바르고 세련된 척하지만 속으로는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우며 진정한 가치보다는 피상적인 외모나 명성을 중시한다고 지적합니다. 그는 특히 여성들의 경박함과 허영심, 그리고 남자들의 어리석은 부의 행동을 조롱합니다. 캉디드는 마르탱의 혹독한 비판을 들으며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는 자신이 꿈꿔왔던 이상적인 세계와 마르탱이 묘사하는 냉혹한 현실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과연 프랑스는 캉디드가 상상하는 것처럼 낭만과 예술이 넘치는 곳일까요? 아니면 마르탱의 말처럼 타락과 위선으로 가득 찬 곳일까요? 캉디드는 직접 프랑스 사회를 경험하기 전까지는 어떤 판단도 내릴 수 없을 것입니다. 마침내 배는 보르도 항구에 도착하고 캉디드와 마르탱은 프랑스 땅에 첫 발을 내딛습니다. 그들은 이제 파리로 향할 준비를 합니다. 파리에서의 경험은 캉디드의 세계관에 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그는 그곳에서 퀴네공드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마르탱의 비관론은 과연 현실로 증명될까요? 볼테르는 독자들의 궁금증을 자아내며 다음 장에서 펼쳐질 파리에서의 모험을 예고합니다. 22장 캉디드와 마르탱이 프랑스에서 겪은 일. 캉디드와 마르탱은 보르도에 잠시 머문 후 파리로 향합니다. 캉디드는 파리에 도착하자마자 자신이 꿈꿔왔던 화려한 도시의 모습에 감탄하지만 동시에 마르탱이 경고했던 혼란과 소란스러움도 실감합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약간의 재산 덕분에 금방 파리 사교계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가 만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의 돈을 노리고 접근하는 아청꾼들이거나 피상적인 즐거움만을 추구하는 경박한 귀족들이었습니다. 캉디드는 파리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사건을 겪으면서 마르탱의 비관론이 상당 부분 현실과 일치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아름다운 후작 부인에게 유혹당하지만 그녀는 단지 캉디드의 돈을 노린 사기꾼이었습니다. 캉디드는 그녀에게 많은 돈을 빼앗기고 나서야 그녀의 정체를 알게 됩니다. 그는 또한 유명한 연극을 관람하지만 배우들의 형편없는 연기와 관객들의 무례한 태도에 실망합니다. 비평가들은 서로를 헐뜯고 작가들은 대중의 인기에만 영합하는 듯 보였습니다. 캉디드가 기대했던 예술과 지성의 향기는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어느 날 캉디드는 어떤 아베, 즉 하급 성직자와 저녁 식사를 함께하게 됩니다. 이 아베는 매우 교활하고 수다스러운 인물로 캉디드에게 파리의 온갖 가십거리와 음모를 늘어놓으며 그를 즐겁게 해줍니다.
아베는 캉디드를 파리의 유명한 도박장으로 데려가고 캉디드는 그곳에서 하룻밤 사이에 엄청난 돈을 잃게 됩니다. 아베는 또한 캉디드에게 퀴네공드 양이 파리에 있으며 몸이 아파 그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거짓 편지를 전달합니다. 캉디드는 퀴네공드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흥분하여 아베가 안내하는 어두컴컴한 집으로 달려갑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캉디드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퀴네공드가 아니라 퀴네공드를 연기하는 한 여배우와 그녀의 공범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캉디드를 속여 남은 돈마저 빼앗으려 하지만 캉디드는 간신히 그들의 음모를 알아채고 도망칩니다. 이 과정에서 캉디드는 경찰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고 감옥에 갇힐 위기에 처하지만 마르탱의 도움과 약간의 뇌물 덕분에 간신히 풀려납니다. 파리에서의 경험은 캉디드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줍니다. 그는 인간의 탐욕, 위선, 배신, 그리고 어리석음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체험합니다. 팡글로스가 그토록 찬양했던 문명 세계의 중심지라는 파리 역시 결국은 엘도라도와는 정반대의 온갖 악덕이 판치는 곳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캉디드는 마르탱에게 말합니다. 당신 말이 옳았소, 마르탱. 파리는 정말 끔찍한 곳이군요. 나는 여기서 단 하루도 더 머물고 싶지 않소. 어서 영국으로 갑시다. 마르탱은 캉디드의 결정에 동의하며 영국 역시 프랑스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는 영국인들이 프랑스인들보다 더 우울하고 괴팍하며 정치적으로도 불안정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캉디드는 더 이상 어떤 곳에 대한 환상도 품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퀸의 공들을 찾고 어딘가에 정착하여 평화롭게 살고 싶을 뿐입니다. 이 장에서 볼테르는 당시 파리 사회의 타락상과 위선을 신랄하게 풍자합니다. 그는 사교계의 허영심, 도박과 사치의 만연, 지식인들의 공허한 논쟁, 그리고 성직자들의 부패 등을 날카롭게 비판합니다. 캉디드의 순진한 기대는 파리의 냉혹한 현실 앞에서 무참히 깨지고 그는 더욱 깊은 회의와 환멸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그의 여정은 영국으로 이어집니다. 과연 영국에서는 그에게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는 언제쯤 퀸의 공두와 재회할 수 있을까요? 23장 캉디드와 마르탱이 영국 해안에서 본 것. 캉디드와 마르탱은 프랑스를 떠나 영국으로 향하는 배에 오릅니다. 그들이 영국 해안에 거의 다다랐을 때 그들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영국 함선 한 척이 정박해 있었고 그 갑판 위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 제독이 총사령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캉디드는 이 끔찍한 장면에 충격을 받고 마르탱에게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저런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인지 묻습니다. 마르탱은 냉소적인 표정으로 대답합니다. 저 제독은 단지 전투에서 충분히 많은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총살당하는 겁니다. 캉디드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되묻습니다. 하지만 그가 전투에서 졌다는 건가요? 마르탱은 대답합니다. 아니요, 그는 오히려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영국에서는 때때로 제독 한 명을 총살하는 것이 다른 제독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준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이 대화는 당시 영국의 해군 제독이었던 존 빙의 실제 사건을 풍자한 것입니다. 존 빙은 1756년 미노르카 해전에서 프랑스군에 패배했다는 이유로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1757년에 총사령을 당했습니다. 볼테르는 이 사건을 통해 인간 사회의 부조리와 정치적 희생양 만들기의 잔혹성을 비판합니다. 충분히 용감하게 싸우지 않았다는 애매한 이유로 한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캉디드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다른 모든 악행과 마찬가지로 비합리적이고 야만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캉디드는 이 끔찍한 광경을 보고 영국에 상륙할 마음이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그는 프랑스인들이 미쳤다고 생각했지만 영국인들은 그보다 더하다고 결론 내립니다. 그는 마르탱에게 말합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엘도라도를 제외하면 이 지구상에는 인간이 살만한 곳이 없는 것 같소. 차라리 베네치아로 갑시다. 그곳에서 카칸보를 기다리며 퀸의 공들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오. 마르탱은 캉디드의 제안에 동의하지만 베네치아 역시 큰 기대를 걸 만한 곳은 아니라고 덧붙입니다. 그는 베네치아가 한때 강력한 해상공화국이었지만 이제는 쇠퇴하여 도박과 매춘, 그리고 피상적인 즐거움만이 남아있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캉디드에게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퀸의 공들을 만나 안전하고 평화로운 곳에 정착하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이 짧은 장은 캉디드의 여정에 또 다른 실망과 환멸을 더합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인간의 어리석음과 잔인함, 그리고 사회의 부조리를 목격하게 됩니다. 팡글로스의 최선의 세계라는 주장은 점점 더 공허하게 들리고 마르탱의 비관론은 점점 더 설득력을 얻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캉디드와 마르탱은 베네치아로 향합니다. 과연 그곳에서 그들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평화와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카캄보는 퀸의 공들을 데리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을까요? 이야기는 이탈리아의 물의 도시 베네치아에서 계속됩니다. 24장 파케트와 지로플레 수사에 관하여 캉디드와 마르탱은 베네치아로 가는 긴 항해를 시작합니다. 항해 도중 그들은 잠시 제노바에 들르고 그곳에서 뜻밖의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툰더텐 트롱크성 남작 부인의 하녀였던 파케트였습니다. 캉디드는 한때 팡글로스 선생에게 실험 물리학 강의를 받던 그녀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파케트의 모습은 과거의 명랑하고 건강했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녀는 지치고 초췌해 보였으며 슬픔에 잠긴 듯했습니다. 파케트 옆에는 지로플레라는 젊은 테아틴의 수사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는 불만에 가득 찬 표정으로 세상을 원망하는 듯 보였습니다. 캉디드는 파케트에게 그녀가 어떻게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그토록 불행해 보이는지 묻습니다. 파케트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기구한 사연을 털어놓습니다. 그녀는 팡글로스 선생과의 관계로 인해 성에서 쫓겨난 후 한 의사에게 유혹당해 그의 정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사의 아내에게 발각되어 매질을 당하고 다시 쫓겨났습니다. 그 후에도 여러 남자들을 전전하며 불행한 삶을 살다가 결국 베네치아에서 매춘부로 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겪은 모든 고통과 굴욕을 생생하게 묘사하며 자신보다 더 불행한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한탄합니다. 지로플레 수사 역시 자신의 불행을 토로합니다. 그는 부모님의 강요로 원치 않는 수도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수도원의 위성과 부패 그리고 따분한 생활의 염증을 느끼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밤마다 몰래 수도원을 빠져나와 파케트와 같은 매춘부들을 만나며 잠시나마 위안을 찾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진정한 행복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차라리 터키 군인이 되어 기독교인들과 싸우는 것이 지금보다 더 행복할 것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캉디드는 파케트와 지로플레 수사의 비참한 이야기를 들으며 깊은 연민을 느낍니다. 그는 자신이 겪은 불행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큰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는 마르탱에게 말합니다. 보시오, 마르탱. 저 두 사람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존재들이 아니겠소? 당신은 저들이 나보다 더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소? 하지만 마르탱은 여전히 냉담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는 파케트와 지로플레 수사 역시 자신들의 불행을 과장하고 있을 뿐이며 어쩌면 그들 역시 현재의 삶에서 어떤 종류의 만족을 얻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는 진정한 불행은 비교할 수 없는 것이며 모든 인간은 각자 나름의 고통을 안고 살아간다고 주장합니다. 캉디드는 파케트와 지로플레 수사에게 약간의 돈을 주며 위로하지만 그들의 불행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인간 존재의 나약함과 세상의 부조리 앞에서 무력감을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캉디드는 아직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는 언젠가 퀸의 공들을 만나 함께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이 장에서 볼테르는 당시 사회의 또 다른 어두운 단면, 즉 성직자들의 타락과 여성들의 성적 착취 문제를 다룹니다. 파케트와 지로플레 수사의 이야기는 캉디드의 여정에 등장하는 수많은 불행한 인물들의 목록에 이름을 올리며 인간의 고통이 얼마나 다양하고 보편적인지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제 캉디드와 마르탱은 베네치아에 거의 다다랐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과연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카캄보와의 재회는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25장 캉디드와 마르탱이 존경할 만한 베네치아 귀족 포코 쿠란테를 방문하다. 마침내 캉디드와 마르탱은 베네치아에 도착합니다. 캉디드는 카캄보가 약속한 대로 이곳에 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카캄보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캉디드는 실망감과 불안감에 휩싸이지만 마르탱은 원래부터 카캄보가 돌아올 것이라고 믿지 않았다고
냉소적으로 말합니다. 그는 카칸보가 캉디드의 돈을 가지고 도망쳤거나 아니면 퀸의 공도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캉디드는 마르탱의 말을 애써 부정하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베네치아에서 며칠을 보내던 중 칸디드와 마르탱은 포코쿠란테라는 이름에 매우 부유하고 존경받는 귀족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사람들은 포코쿠란테가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졌으며 그 어떤 것에도 만족하지 못하는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칭송했습니다. 캉디드는 이 행복한 사람을 직접 만나보고 싶다는 호기심에 사로잡힙니다. 어쩌면 그에게서 행복의 비결을 배울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캉디드와 마르탱은 포코쿠란테의 화려한 저택을 방문합니다. 저택은 아름다운 정원과 수많은 예술 작품, 그리고 방대한 장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포코쿠란테는 그들을 정중하게 맞이하지만 어딘가 지루하고 냉담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캉디드는 포코쿠란테에게 그의 아름다운 정원과 훌륭한 예술 컬렉션에 대해 감탄을 표하지만 포코쿠란테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는 자신의 정원이 너무 인위적이고 단조롭다고 불평하고 유명한 화가들의 그림조차도 결점이 많다고 지적합니다. 라파엘로의 그림은 색채가 너무 어둡고 티치아노의 그림은 인물 표현이 부자연스럽다고 혹평합니다. 그는 호메로스의 서사시는 너무 지루하고 반복적이며 베르길리우스의 시는 독창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합니다. 밀턴의 신라권은 너무 야만적이고 기괴하며 타소히 해방된 예루살렘은 지나치게 과장되었다고 평가절하 합니다. 심지어 키케로의 글조차도 너무 장황하고 자기 과시적이라고 폄하합니다. 캉디드는 포코쿠란테의 끝없는 불평과 비판에 당황합니다. 그는 포코쿠란테가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것에서도 즐거움이나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르탱은 캉디드에게 속삭입니다. 보십시오. 저 사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 중 하나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아무것도 즐길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포코쿠란테는 자신의 방대한 도서관을 보여주며 자신이 수많은 책을 읽었지만 대부분의 책이 쓸모없거나 지루하다고 말합니다. 그는 오직 세네카와 키케로의 몇몇 구절만이 약간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지만 그것조차도 완벽하지는 않다고 덧붙입니다. 그는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읽지 않습니다. 그저 나 자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 가끔씩 책을 펼쳐볼 뿐입니다. 나는 이 세상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행복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캉디드와 마르탱은 포코쿠란테가 결코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의 냉소와 무관심은 오히려 깊은 공허함과 권태감을 감추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포코쿠란테의 저택을 나오면서 캉디드는 마르탱에게 말합니다. 팡글로스 선생은 저 사람을 보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도 저것이 바로 모든 것이 잘 돌아가는 상태라고 말했을 겁니다. 하지만 나는 저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무언가를 사랑하고 무언가를 위해 노력하고 때로는 고통받더라도 살아있음을 느끼고 싶습니다. 마르탱은 대답합니다. 어쩌면 당신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군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 포코쿠란테처럼 되기를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른 채 그저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을 따라할 뿐입니다. 포코쿠란테의 방문은 캉디드에게 또 다른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진정한 행복은 물질적인 풍요나 외부적인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내면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에 대한 열정과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제 카칸보를 기다리는 일만이 남았습니다. 과연 카칸보는 돌아올까요? 그리고 퀸의 공드는 어디에 있을까요? 캉디드의 방황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26장 캉디드와 마르탱이 6명의 폐위된 왕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한 이야기. 카칸보를 기다리며 베네치아에 머무는 동안 캉디드와 마르탱은 카니발 축제가 한창인 어느 날 저녁 한 여관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그들 외에도 6명의 낯선 외국인들이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매우 침울하고 근심 어린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그들 중 한 명이 자신의 하인에게 돈을 주며 급히 떠나라고 명령합니다.
하인은 눈물을 흘리며 주인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나고 캉디드와 마르탱은 그들의 대화를 엿듣게 됩니다. 놀랍게도 그 6명의 외국인들은 모두 한때 왕이었지만 지금은 폐위되어 망명 생활을 하고 있는 신세였습니다. 첫 번째 왕은 오스만 제국의 술탄 아흐메트 3세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조카들에게 폐위당하고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났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왕은 러시아의 황제 이반 6세였습니다. 그는 요람에서부터 황제였지만 20살이 되기도 전에 폐위되어 평생을 감옥에서 보냈고 지금은 간신히 탈출하여 이곳까지 왔다고 합니다. 실제 역사에서 이반 6세는 감옥에서 살해당했습니다. 볼테르는 의도적으로 역사를 비틀어 풍자 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왕은 영국의 찰스 에드워드 스튜어트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보니 프린스 찰리라고 부르며 영국 왕위를 되찾기 위해 싸웠지만 실패하고 망명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왕은 폴란드의 왕이었던 인물들로 서로 왕위를 다투다가 모두 쫓겨난 신세였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비난하며 과거의 영광을 한탄합니다. 여섯 번째 왕은 코르시카의 왕 테오도르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한때 왕으로 선출되었지만 곧 폐위되어 빚더미에 올라앉았고 지금은 채권자들을 피해 도망 다니는 신세라고 하소연합니다. 그는 베네치아에 온 것도 카니발을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에게 빚을 진 다른 망명 왕족들에게 돈을 받으러 온 것이라고 밝힙니다. 캉디드는 이 6명의 폐위된 왕들의 비참한 이야기를 들으며 인간 운명의 덧없음과 권력의 허무함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한때는 세상을 호령하던 왕들이었지만 지금은 초라한 망명객 신세가 되어 서로의 불행을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캉디드는 그들에게 깊은 연민을 느끼며 자신이 가진 얼마 안 되는 돈을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마르탱은 그를 말리며 그들이 정말 왕이었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말합니다. 바로 그때 카칸보가 여관 안으로 들어섭니다. 캉디드는 카칸보를 보자마자 기쁨에 넘쳐 그에게 달려갑니다. 카칸보는 초췌한 모습이었지만 캉디드를 보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말합니다. 퀴네공드 아가씨는 콘스탄티노플 근처에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아가씨를 모시러 가야 합니다. 캉디드는 이 갑작스러운 소식에 어리둥절하지만 퀴네공드가 살아있고 가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모든 것을 잊은 듯 기뻐합니다. 폐위된 6 왕들은 자신들의 불행한 운명에 대해 한탄하며 자리를 뜨고 캉디드와 마르탱 그리고 카칸보는 이제 퀴네공드를 만나러 콘스탄티노플로 향할 준비를 합니다. 이 장면은 볼테르 특유의 아이러니와 풍자가 돋보이는 부분입니다. 캉디드는 왕들의 불행에 연민을 느끼지만 정작 그 자신도 끊임없이 불행을 겪어왔고 앞으로도 어떤 운명이 기다릴지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평범한 인간의 삶 역시 왕들의 삶만큼이나 예측 불가능하고 덧없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캉디드의 길고 긴 여정은 마침내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과연 퀴네공드와의 재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27장 캉디드가 카칸보와 함께 콘스탄티노플로 떠나다. 캉디드는 카칸보를 다시 만나 퀴네공드가 콘스탄티노플 근처에 있다는 소식을 듣자 한시도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즉시 카칸보와 함께 콘스탄티노플로 향하는 배를 수소문합니다. 마르탱 역시 그들의 여정에 동행하기로 합니다. 마르탱은 여전히 퀴네공드가 정말로 캉디드를 기다리고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이었지만 캉디드의 간절한 모습을 보고 차마 혼자 내버려둘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마르탱 역시 이 길고 지루한 논쟁의 끝을 보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콘스탄티노플로 향하는 배 위에서 카칸보는 캉디드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퀴네공드를 만났지만 총독이 퀴네공드를 놓아주려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카칸보는 캉디드가 준 돈으로 퀴네공드를 빼내려 했지만 실패했고 결국 퀴네공드는 총독의 정부가 되었다가 해적에게 납치되어 콘스탄티노플까지 팔려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퀴네공드는 몰락한 트란실바니아 왕자라코치의 집에서 하녀로 일하고 있으며 예전의 아름다움은 많이 사라졌지만 여전히 캉디드를 그리워하고 있다고 전합니다. 캉디드는 퀴네공드가 겪었을 고초에 가슴 아파하면서도 그녀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풉니다. 그는 퀴네공드가 얼마나 변했든 그녀를 향한 자신의 사랑은 변치 않을 것이라고 다짐합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도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퀴네공드는 자신을 예전처럼 사랑해줄까?
그리고 그들은 정말 함께 행복해질 수 있을까? 배가 프로폰티스 해역, 즉 마르마라 해에 이르렀을 때 캉디드와 마르텐, 그리고 카캄보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터키 갤리선 한 척이 정박해 있었고 그 배의 노예들 중에는 낯익은 얼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판글로스 선생과 퀴네공드의 오빠, 즉 젊은 남작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끔찍한 모습으로 변해 있었지만 캉디드는 한눈에 그들을 알아봅니다. 캉디드는 즉시 배의 선장에게 돈을 지불하고 판글로스와 남작을 사들입니다. 판글로스는 교수형을 당한 줄 알았는데 어떻게 살아있는 것이며 남작 역시 자신이 칼로 찔렀는데 어떻게 이곳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캉디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판글로스는 자신이 교수형 직전에 기적적으로 살아났다고 설명합니다. 사형 집행인이 서툴러서 목이 제대로 졸리지 않았고 외과 의사가 그의 시체를 해부하려다가 살아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그를 치료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곧 다시 체포되어 이단이라는 이유로 노예로 팔려왔다고 합니다. 남작 역시 캉디드의 칼에 찔렸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회에서 파견된 구호단이 도움으로 목숨을 건졌고 다시 로마로 돌아갔다가 콘스탄티노플에서 터키 관리의 시중을 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목욕을 하던 중 동성애 행위를 하다가 발각되어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실토합니다. 이 대목에서 볼테르는 종교인들의 위선과 당시 사회의 성적 문란함을 다시 한번 풍자합니다. 캉디드는 오랜만에 만난 스승과 친구에게 기쁨과 연민을 동시에 느낍니다. 그는 그들의 비참한 처지에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들이 살아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퀴네공들을 만날 날이 더욱 가까워졌음을 직감합니다. 판글로스는 여전히 모든 것은 최선의 결과로 이어진다는 자신의 낙관론을 굽히지 않으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예전만큼 힘이 없어 보입니다. 남작 역시 자신의 고귀한 혈통을 내세우며 거만한 태도를 버리지 못하지만 그의 모습은 처량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제 캉디드 일행은 마침내 퀴네공드가 있는 곳으로 향합니다. 길고 길었던 방랑의 끝에서 캉디드는 과연 자신이 그토록 갈망하던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실망과 좌절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볼테르는 마지막까지 독자들의 긴장을 늦추지 않으며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를 향해 나아갑니다. 28장 캉디드, 퀴네공드, 판글로스 등에게 일어난 일. 캉디드는 판글로스 선생과 남작을 노예 생활에서 구해낸 후 그들과 함께 퀴네공드가 하녀로 일하고 있다는 트란실바니아 왕자의 집으로 향합니다. 캉디드의 마음은 기대와 설렘, 그리고 약간의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퀴네공드를 다시 만난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지만 동시에 오랜 세월과 고난으로 변해버렸을 그녀의 모습을 상상하며 두려움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퀴네공드가 있는 곳에 도착합니다. 캉디드는 초라한 오두막에서 힘겨운 노동을 하고 있는 한 여인을 발견합니다. 그녀는 눈이 충혈되고 목은 늘어졌으며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하고 팔은 붉고 거칠었습니다. 캉디드는 경악과 연민,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슬픔에 휩싸입니다. 그가 그토록 아름답다고 기억했던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존재라고 믿었던 퀴네공드가 이제는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늙고 추하게 변해버린 것입니다. 캉디드는 충격에 뒷걸음질 치지만 예의상 그녀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넵니다. 퀴네공드는 캉디드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녀는 남작의 모습을 보고는 놀라움과 기쁨에 소리치며 그에게 달려갑니다. 판글로스 역시 퀴네공드와 재회하지만 그들의 만남은 예전의 낭만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캉디드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고 퀴네공드는 그제야 캉디드를 알아보고는 놀라움과 당혹감이 뒤섞인 표정을 짓습니다. 그녀는 캉디드가 자신을 데리러 올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캉디드는 즉시 퀴네공드의 몸값을 지불하고 그녀를 자유롭게 해줍니다. 그리고 함께 온 노파와 메타, 즉 성에서 함께 지냈던 하녀 역시 사들여 해방시킵니다. 이제 캉디드는 자신이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을 되찾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그가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퀴네공드는 더 이상 그가 사랑했던 아름다운 아가씨가 아니었고 판글로스의 낙관론은 공허했으며 남작의 거만함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캉디드는 착한 마음씨와 툰더텐 트롱크 남작에 대한 의리 때문에 퀴네공드와 결혼하겠다고 선언합니다.
하지만 남작은 누이 동생이 자신보다 신분이 낮은 남자와 결혼하는 것을 결코 허락할 수 없다며 완강하게 반대합니다. 그는 퀸네공드가 겨우 캉디드 같은 남자와 결혼하느니 차라리 평생 하녀로 늙어 죽는 것이 낫다고까지 말합니다. 남작의 어처구니 없는 고집과 편협함은 캉디드를 분노하게 만듭니다. 그는 자신이 남작을 2번이나 구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분 타령이나 하는 그의 모습에 깊은 환멸을 느낍니다. 결국 캉디드는 남작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퀸네공드와 결혼하기로 결심하고 남작을 다시 노예선으로 돌려보내 버립니다. 이 장면은 캉디드가 더 이상 과거의 순진한 청년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대로 현실을 헤쳐나가는 인물로 성장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더 이상 귀족 사회의 낡은 관습이나 권위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퀸네공드와의 결혼은 캉디드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퀸네공드는 점점 더 잔소리가 심하고 심술궂은 여자로 변해갔습니다. 노파 역시 불평불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팡글로스는 여전히 모든 것이 최선이라고 주장했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마르탱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인간은 원래부터 불행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을 찾지 못한다고 냉소적으로 결론 내립니다. 캉디드는 절망합니다. 그는 그토록 오랫동안 퀸네공드를 찾아 헤맸고 수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결국 그에게 남은 것은 실망과 권태뿐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29장 캉디드가 어떻게 퀸네공드와 결혼했는가. 캉디드는 남작을 노예선으로 돌려보낸 후 퀸네공드와의 결혼을 서두릅니다. 그는 퀸네공드의 변해버린 외모와 심술궂은 성격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약속과 의리를 지키기 위해 그녀와 결혼하기로 결심합니다. 어쩌면 캉디드는 퀸네공드와의 결혼을 통해 자신의 길고 험난했던 여정에 마침표를 찍고 마침내 안정과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는지도 모릅니다. 팡글로스는 캉디드의 결혼 결정에 대해 여전히 낙관적인 해석을 내놓으려 합니다. 그는 캉디드가 겪었던 모든 불행과 시련이 결국 퀸네공드와의 결혼이라는 최선의 결과로 이어졌다고 주장합니다. 만약 캉디드가 성에서 쫓겨나지 않았더라면, 불가리아 군대에서 태형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리스본 대지진을 겪지 않았더라면, 엘도라도에 가지 않았더라면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언제 나와 같은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더 이상 아무에게도 감동이나 위안을 주지 못합니다. 캉디드는 남은 재산을 모두 털어 콘스탄티노플 근처에 작은 농장을 구입합니다. 그리고 퀸네공드, 노파, 파케트, 지로플레 수사, 그리고 마르텐과 함께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공동생활은 결코 평화롭거나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퀸네공드는 매일같이 캉디드에게 잔소리를 퍼붓고 자신의 추한 외모와 불행한 처지를 한탄했습니다. 노파는 더욱더 성미가 까다로워졌고 과거의 영광을 그리워하며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파케트는 여전히 매춘부 생활을 청산하지 못했고 지로플레 수사는 수도원으로 돌아갈 생각은 하지 않고 게으름만 피웠습니다. 마르탱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인간의 어리석음과 불행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냉소적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캉디드는 절망과 권태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오랫동안 추구해왔던 행복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자신이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혼란에 빠집니다. 그는 팡글로스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당신은 여전히 이 세상이 가능한 모든 세계 중에서 최선의 세계라고 생각하십니까? 팡글로스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결국 필연적인 연결고리 속에서 최선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그 과정을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캉디드는 더 이상 팡글로스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낙관론의 허구성을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장에서 볼테르는 캉디드가 마침내 퀸네공드와 결혼하지만 그것이 결코 해피엔딩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캉디드의 결혼은 낭만적인 사랑의 결실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환멸과 체념의 결과처럼 보입니다. 그는 자신이 추구했던 이상과 냉혹한 현실 사이의 간극을 절감하며 깊은 실존적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과연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일까요? 아니면 인간은 영원히 불행과 권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일까요? 볼테르는 마지막 장을 통해 이 질문에 대한 나름의 해답을 제시합니다.
30장 결론. 캉디드 일행은 작은 농장에서 비참하고 권태로운 생활을 이어갑니다. 그들은 과거의 영광이나 불행에 얽매여 서로를 비난하고 불평하며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캉디드는 이 절망적인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야 할지 몰라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그때 그들은 근처에 살고 있는 한 늙은 터키 농부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농부는 비록 가난하지만 세 아들과 함께 열심히 일하며 평화롭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캉디드와 판글로스 그리고 마르탱은 그 농부를 찾아가 행복의 비결을 묻습니다. 농부는 그들을 자신의 작은 오두막으로 초대하여 직접 재배한 과일과 채소를 대접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20에이커의 땅밖에 가지고 있지 않지만 저와 제 아이들은 그 땅을 열심히 경작합니다. 노동은 우리에게서 세 가지 큰 악, 즉 권태, 악덕, 그리고 궁핍을 멀리하게 해줍니다. 농부는 세상 돌아가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며 오직 자신의 밭을 가꾸는 일에만 집중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술탄이 누구인지 세상에서 어떤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며 그저 자신의 작은 세계 안에서 평화롭게 살아갈 뿐이라고 덧붙입니다. 농부의 소박하지만 현명한 말을 들은 캉디드는 깊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는 자신의 농장으로 돌아와 일행들에게 말합니다. 저 훌륭한 노인의 말처럼 우리도 우리의 정원을 가꾸어야 합니다. 판글로스는 여전히 모든 사건을 자신의 철학적 틀에 끼워 맞추려 하며 인간은 원래 에덴 동산에서 일하도록 창조되었으며 노동은 인간의 본성이다라는 식의 주장을 펼칩니다. 마르탱은 말은 좋지만 그래도 일이나 합시다라며 냉소적으로 응수하지만 그의 말 속에는 캉디드의 제안에 대한 동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캉디드 일행은 각자 자신의 능력에 맞는 일을 찾아 열심히 일하기 시작합니다. 퀴네공드는 예전처럼 심술을 부리기는 했지만 제빵 기술을 배워 맛있는 빵을 만들었습니다. 파케트는 바느질을 했고 노파는 세탁을 담당했습니다. 지로플레 수사마저도 목수 일을 하며 제 몫을 해냈습니다. 심지어 판글로스조차도 가끔씩 캉디드를 도와 농사일을 거들면서 여전히 모든 사건은 이 최선의 세계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중얼거렸습니다. 만약 캉디드가 성에서 쫓겨나지 않았더라면 이 모든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그들은 함께 땀 흘려 일하고 서로 협력하며 작은 공동체를 이루어갑니다. 그들의 삶이 갑자기 행복으로 가득 찬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예전처럼 절망과 권태 속에서 허우적거리지는 않았습니다. 노동은 그들에게 삶의 의미와 목적을 되찾아 주었고 서로에 대한 불만과 갈등도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볼테르는 캉디드의 마지막 문장을 통해 독자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것은 잘된 말이지만 우리는 우리의 정원을 가꾸어야 한다. 이 말은 형이상학적인 공론이나 맹목적인 낙관론 혹은 절망적인 비관론에 빠져 있기보다는 현실에 발을 딛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개척해 나가야 한다는 실천적인 지혜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정원을 가꾼다는 것은 자신의 작은 세계 안에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성실하게 노력하며 그 과정에서 의미와 만족을 찾아가는 삶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거창한 이상이나 철학이 아니라 소박하지만 실질적인 행동을 통해 행복에 이를 수 있다는 볼테르의 현실적인 처방인 것입니다. 캉디드의 길고 험난했던 여정은 이렇게 막을 내립니다. 그는 판글로스의 낙관론이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마르탱의 비관론에도 완전히 동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엘도라도와 같은 완벽한 유토피아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망 속에 주저앉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의 정원을 가꾸는 것, 즉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고 만들어 나가는 것에서 진정한 의미와 평화를 발견한 것입니다. 볼테르의 캉디드는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결코 최선의 세계가 아닐지라도 그리고 삶이 때로는 고통과 부조리로 가득 차 있을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 자신의 정원을 가꿀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그것은 거창한 구원이나 완벽한 행복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지만 소중한 가치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정원은 지금 어떤 모습인가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가꾸어 나가고 싶으신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야말로 우리 각자의 캉디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볼테르의 캉디드 혹은 낙관주의와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사유의
서재. 여기서 마칩니다.